자, 원자력 재료 연력학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본격적으로 연력학 수업을 하기 전에 그 원자력 재료의 금속 야금학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먼저 이제 재료공학 기초에 대해서 약간 복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슬라이드 제목이 Fundamental Nature of Solid Material이죠.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보셔야 될 게 이 원자 결정 구조입니다. 결정 구조. 이 고체 재료 내에서 대부분의 재료에서 원자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다.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위 구조인 유니셀이 있고, 이 유니셀이 반복되는 게 이제 싱글 크리스탈이죠. 이 싱글 크리스탈로 된 재료는 많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 대부분은 이제 여러 개의 크리스탈이 합쳐져 있는 폴리크리스탈라인 재료가 되고, 그렇게 되면 이 싱글 크리스탈 사이에는 그레인 바운더리라는 구조가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2D 디펙트라고 이제 부른다. 이런 것들을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디펙트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원자가 하나 더 들어있으면은 뭐 인터스티셜, 그러면 이제 그거는 뭐 제로 D 디펙트고, 하나 없으면은 베이컨식, 그것도 뭐 제로 D고, 그다음에 이제 원자가 일렬로 이렇게 줄로 쭉 없다. 원래 있어야 되는데 유닛셀을 반복시키면 여기 원래 원자가 있어야 되는 자리인데 그게 뭐 일렬로 줄이 아톰 줄이 한 줄씩 딱 나갔다. 그러면은 그거는 디스로케이션이죠. 이제 1D 디펙트라고 그러고, 그레인 바운더리 2D 디펙트 설명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싱글 크리스탈이나 폴리크리스탈라인 재료의 안쪽에 원자가 어떤 덩어리로 뭐 4개 이상이 한 번에 비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걸 보이드라고 하죠. 네. 그 다음에 어떤 다른 종류의 원자가 보통 다른 크리스탈 스트럭처를 가지고 이렇게 막 뭉쳐 있다. 네, 그런 것들은 우리가 프리시피테이트라고 합니다. 프리시피테이트.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재료공학 기초를 전부 다 여기서 리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제가 리뷰해 드리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해당 부분 교과서를 한번 읽어보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자, 근데 아무튼 이 재료과학, 재료공학 이 생각을 시작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는 크리스탈 스트럭처입니다. 이 아모포스 머티리얼, 비결정질 재료, 이제 우리가 흔히 유리라고 알고 있는 것들, 여기에 대한 논의는 여기서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얘기가 길어져서. 자, 그래서 오직 결정질 재료에 대한 얘기만 할 것이고요. 결정질 재료는 당연히 온갖 종류의 디펙트를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료의 물성을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어떤 크리스탈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는지 재료가, 그 다음에 보통 하나 이상의 크리스탈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대 재료는 통상 3 내지 6개 이상의 원소를 섞어서 합금을 만들기 때문에 뭐 세라믹 재료도 많이 섞고요. 그래서 이렇게 원소를 많이 섞으면 보통 여기서 크리스탈 스트럭처가 1개 이상 나오게 되고, 그런 어떤 2종 이상의 크리스탈 스트럭처가 섞여 있는 그런 재료를 우리가 현대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정확히 우리가 원하는 특성을 얻기 위해서.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미 결정 구조가 뭐 2종류 이상 되고 이러다 보면은 이제 디펙트 스트럭처가 굉장히 많아지고, 이 디펙트 스트럭처가 재료 물성에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이 디펙트가 원자력 재료라는 사람들한테는 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라디에이션 데미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디에이션 데미지를 받게 되면 재료가 이 디펙트가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종류가 늘어납니다. 없던 디펙트가 생겨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물성치를 우리가 이론적으로 물성치를 추정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기본적으로 싱글 크리스탈에 접근을 해요. 싱글 크리스탈에 아토믹 바인딩적인 이제 특성이 있잖아요. 결정 구조에. 그걸 가지고 원자 하나하나 간에 결합되어 있는 세기가 얼마나 센지, 그리고 뭐 결합 각이 있으면 각이 어떻게 되는지, 뭐 원자 크기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론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값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싱글 크리스탈의 머티리얼 프로퍼티를 우리가 뭐 계산이 가능하다고 합시다. 그러면 교수님, 그럼 우리 이제 컴퓨터로 재료 물성 다 계산 가능하네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현실은 이제 전혀 아니죠. 왜? 첫째로 이 싱글 크리스탈 자체가 완벽하지가 않아요. 이 안에 디펙트가 있죠. 최소한 뭐가 있습니까? 제로디 디펙트인 인터스티셜이 있고, 베이컨시가 있고, 그 다음에 원디 디펙트인 디스로케이션이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싱글 크리스탈 안에만 해도 이것들의 영향을 고려를 해야 이 재료 물성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은 싱글 크리스탈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지 않죠. 우리가 쓰는 재료는 대부분 다 폴리크리스탈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디펙트 타입이 추가가 되죠. 최소한 그레인 바운더리가 또 하나 이렇게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레인 오리엔테이션이 뭔지를 모르시면 좀 그런데 이게 크리스탈 스트럭처가 나오면은 이 원자가 이 정렬된 방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렬된 방향.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EBSD라고 하는 기술을 써보면 이제 알게 되는 건데 이 각각의 싱글 크리스탈들이 쉽게 말해서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의 싱글 크리스탈을 이렇게 운동장에서 이렇게 사열을 하고 있는 뭐 군인들이라고 합시다. 이 군인들이 딱 한쪽 방향을 쫙 보고 있는 거는 이게 싱글 크리스탈인 거죠. 싱글 크리스탈. 요거 하나가 싱글 크리스탈이야. 근데 옆에 부대가 하나 더 있어. 그러니까 부대도 내가 정렬을 다 시켰는데 얘네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선으로 45도 각도를 보내가 정렬시켰다 이거지. 그러면 이 부대와 이 부대의 사이가 이제 그레인 바운더인 거고, 그다음에 이 부대와 이 부대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이제 크리스탈의 이제 오리엔테이션인 거죠. 이런 얼라인된 방향들이 예를 들어서 뭐 한쪽 방향으로 쫙 이쁘게 얼라인이 돼 있다든지, 그러면 이제 물성치가 이제 편향이 되겠죠. 방향성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아니고 얘네가 랜덤 오리엔테이션을 가져가지고 막 아무 데나 보고 있어. 그러면 이 보통 폴리크리스탈 재료 안에는 이 크리스탈의 개수가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이게 다 상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재료의 어떤 특성이 방향성이 사라지고 모든 방향으로 거의 유사한 재료 물성을 이제 보이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다 아셔야 되는 내용인데, 자, 얘기하다 보면 끝이 없죠. 재료공학 개론 한 학기 수업 내용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고체 재료 안에는 원자는 특정한 아토믹 바인딩을 가지고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다. 그런데 그 규칙이 깨지는 지점들이 있고 그것을 우리는 디펙트라 부르는데, 디펙트의 공간적 특성에 따라 0D, 1D, 2D, 3D 디펙트로 우리가 구별을 한다. 디펙트 구별하는 이 클래시피케이션의 방법에는 다른 게 또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이걸 고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고체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뭡니까? 이 힘줘서 밀면 얘네가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얘네를 바닥을 뭐 땅에 박아가지고 위쪽을 미는데 얘가 길면 이렇게 뭐 휘죠. 이렇게 밴딩 모먼트가 생겨서 휘잖아.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고체에 대한 인식이거든. 그러니까 안 변해. 흐르지 않아. 왜냐면 유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원자들이 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걸 바라보면서. 멈춰있다 생각하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텔레비전하고 책상을 쳐다보는데 그 안에 있는 원자들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진 않잖아. 그죠? 보통은 그래요, 보통. 보통은 굉장히 잘 안 움직입니다. 굉장히 아주 낮은 빈도로 움직여요. 이제 점핑 프리퀀시 따라가지고 뭐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이거는 저온에서, 쉽게 말해서 상온에서 그런 것이고, 여러분들이 원자로처럼 시스템 온도를 굉장히 많이 올리거나, 혹은 중성자나 뭐 감마선이나 이 피션 프래그먼트 같은 방사선이 이 재료를 계속 이렇게 이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이 원자의 결정 구조를 흐트러뜨릴 때, 그러면 이 디퓨전이 일어나게 돼요. 이 디퓨전은 뭡니까? 솔리드 스테이트 머티리얼 안에 있는 원자가 제자리를 이탈해 가지고 다른 데로 가는 거야. 다른 데로. 자, 여러분들이 이 디퓨전 이해하실 때 그걸 아셔야 돼. 그 아토믹 랜덤 워킹. 원자는 눈이 없어요. 얘네는 의지가 없다는 얘기야. 그냥 랜덤하게 가, 랜덤하게. 정확히 랜덤일 리는 없죠. 원자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그 원자 입장에서 이렇게 온도에 따라 갖고 제자리에서 바이브레이션을 하다가 뭔가의 이유로 이 원자들의 키네틱 에너지가 한 아톰한테 몰리거나 해가지고 걔가 이제 그 아토믹 바인딩에 이 바인딩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높은 카이네틱 에너지를 가지게 되면 그 순간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겠죠, 그 아톰이. 박차고 나오면은 이동을 할 텐데, 이동을 하다 보면 이 원자의 그 주로 외곽전자들이 주변에 있는 아톰의 그 원자나 원자핵하고 이제 일렉트로마그네틱 인터랙션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마찰이지, 마찰에 의해 갖고 그 원래 바인딩 에너지보다 높았던 운동 에너지를 이제 다 잃어버리겠죠. 정확히는 원래 이제 그 바이브레이션 하는 에너지가 바인딩 에너지보다 높아지면 바인딩 에너지를 페이를 하고 그걸 지불을 하고 나머지 카이네틱 에너지를 갖고 나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옆에서 전달을 하고 그걸 다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걔가 다시 어딘가에 멈춰서겠죠. 새로운 이 자리, 이 아토믹 크리스탈 스트럭처에서 새로운 자리로 이 원자가 찾아 들어가게 될 텐데, 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뉴머러스하게
많이 일어나겠죠.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굉장히 많이 일어날 거야. 그래서 원자의 하나하나 입장에서 보면은 뭐 어떤 이 옆에 그 에너지 필드의 그레디언트를 따라 가지고 내가 그쪽 방향으로 가야만 해서 이렇게 갔겠지만 그 거시적으로 멀리에서 보는 우리가 보면은 수많은 원자들이 랜덤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믹싱입니다, 믹싱. 섞인다고. 여러분들 뭐라 그래야 되나? 여기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있나 모르겠는데 이제 군대 갔고 연막탄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연막탄 던지면 막 보라색 나오고 막 뭐 노란색 나오고 이렇게 색깔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연막탄에서 나온 이 기체가 이 대기 중에서 막 이렇게 퍼져 나가잖아요. 퍼져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그런 현상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저거 왜 섞이지? 이런 고민을 안 하실 거예요. 그죠? 아니 왜냐면 내가 연막탄을 던졌어. 그럼 던진 방향이 있잖아. 던진 방향에서 이제 땅에 부딪혔고 연막탄이 터졌는데 터지면 여기서 나오는 이 기체들이 내가 던진 방향으로만 퍼져나가는 건 아니잖아. 그냥 쭉 퍼져나가죠. 그죠? 예, 이건 뭐 물론 이제 그 공기가 유체이기 때문에 뭐 브라운 무브먼트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라 가지고 디퓨전하고는 좀 많이 다르긴 한데 요점은 뭐냐면 이 아토믹 반딩, 원자 간 결합. 원자 간 결합에 의해서 원자가 이렇게 단단하게 붙들려 있지 않으면 혹은 단단하게 붙들려 있지만 로컬하게 국소적으로 어떤 원자가 그 바인딩보다 센 그런 에너지를 받게 되면은 얘가 이동을 한다는 거지. 그게 우리가 거시적으로 보면은 섞이는 걸로 보인다는 거지. 그냥 섞이는 믹싱. 자, 디퓨전. 이 디퓨전이 왜 중요하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재료가 이렇게 멈춰 있고 힘주면 이동하고 뭐 이렇게 휘기만 하고 이렇게 흐르진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일상적으로. 근데 사실은 뭐다? 미시적으로 원자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특히 고온 시스템에서는 원자 간의 이 믹싱이 상당히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는 거지. 이걸 연력학적인 용어로 하면은 이 케미컬 리액팅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화학적 반응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야. 물론 이게 원자가 한 종류야. 그럼 여기서 디퓨전이 일어나. 그러면 이거는 케미컬 리액팅 시스템은 아니지. 그냥 피지컬하게 아톰이 움직이는 거지, 그냥. 그죠? 왜냐면 성분이 모든 지점에서 다 같잖아. 그죠? 그런데 여기에 만약 A랑 B가 섞여 있어. 근데 A랑 B랑 섞여 있는데 여기에 두 개 이상의 결정 구조가 막 존재를 해. 성분도 달라. 근데 여기서 디퓨전이 막 일어나. 그럼 이건 사실은 케미컬 리액션이거든. 자, 요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은 재료공학 개론 수준에서 그렇게 깊이 있게 배우지는 못하셨을 거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들여 설명했습니다. 자, 고체 재료, 고체 재료 내부에 원자가 다 정지해 있고 특정한 방향으로 결합돼 있고 반복적인 구조를 가지는데 거기에 약간의 예외가 있는 걸 디펙트라고 하고 그런데 거기 있는 원자들이 사실은 완전히 정지해 있는 것은 아니고 미약한 레이트지만 움직인다. 예, 그런 얘기를 했고요. 자, 이 움직임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면은 상변이가 일어날 수가 있어. 상변이가. 페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재료가 있어. 얘를 우리가 프로세싱해서 만들었다 이가. 그러니까 이 안에 어떤 뭐 한 두 개 이상의 상이 섞여 있는데 얘네의 어떤 비율이 바뀐다든지 혹은 두 개 중에 하나의 상이 없어지고 다른 상이 생겨. 음? 다른 상이 생겨.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지. 페이지 트랜스포메이션에서. 물론 이 페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이 상변이라는 거는 반드시 디퓨전이 있어야만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시스템 온도를 이제 바꾸면 온도를 오르고 내리는 것만으로 여기 있던 뭐 프리시피테이트들 중에서 한두 종류가 결정 구조를 바꾼다든지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성분은 거의 안 바뀌어. 성분은 사실상 그대로 멈춰 있고 이 아토믹 본딩의 어떤 그 크리스탈 스트럭처만 바뀌는 거야. 온도를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상변이 같은 경우에는 디퓨전 리스한 상변이죠. 디퓨전이 딱히 없고 그냥 원래 있던 프레시피테이트가 그냥 크리스탈 스트럭처만 바꾸는 거야. 그런 경우도 굉장히 흔하거든요.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온도를 바꿨더니 갑자기 여기 있던 프레시피테이트이 막 디퓨전이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 있는 옆에 있는 이 벌크 재료들하고 미디움, 뭐 매트릭스 이렇게 부르는데 섞이는 거지. 막 섞여. 섞이더니 프레시피테이트이 마치 이 물에 설탕이 없이 다 녹아서 없어져 버려. 없어져 버리면 이 로컬하게 이 주변의 성분이 다 바뀌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오랜 시간 우리가 어닐링을 하면 어닐링은 이제 보통 특정 온도에 고정을 해가지고 그 상태를 오래 유지하는 걸 이제 어닐링이라고 하는데 뭐 히트리트먼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히트리트먼트라는 용어를 씁니다. 열처리죠, 열처리. 열처리를 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서서히 섞여갖고 이 주변에 이제 얘가 예를 들어서 뭐 비중심 프리시피테이션이었으면 여기에 비 농도가 좀 높은 지역이 생기다가 한참 지나면 어떻게 됐어요? 이 높아진 비 농도가 다 평준화되겠지. 그래서 어떤 특정 이 상변이가 일어나는 온도, 보통 TS로 쓰는데 이런 이 상변이 온도를 지나가면은 프리시피테이트들이 완전히 녹아서 없어져서 벌크랑 섞이거나 혹은 얘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어떤 다른 크리스탈 스트럭처를 가지거나 이런 것들은 자연계에서 굉장히 흔히 관찰되는 변화들이에요. 자, 그래서 고체 재료 내부에서 원자가 안 움직인다라고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현실은 전혀 아니다. 특히 고온 시스템, 특히 언더 라디에이션 시스템에서는 디퓨전이 활발하고 페이지 트랜스포메이션도 좀 잘 일어날 수 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재료 연력학을 배우면은 이 페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을 예측할 수 있다고 했죠. 어느 정도 선에서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원자력 재료에서는 안 맞는다고 했습니다. 왜? 라디에이션 때문에. 라디에이션이 이 디퓨전 과정에도 개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추정이 되는 아마 시스템의 프리에너지 자체를 좀 바꾸면서 아무튼 요 어떤 온도, 어떤 성분에서 어떤 상이 형성되는지 자체가 방사선이 있으면 좀 많이 달라져요. 예. 사실은 이거를 우리가 그 평형이라는 어떤 그런 가정을 취해갖고 설명하면 안 되는 거라서 좀 어려운데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넘어가죠. 자, 그래서 아무튼 이 디퓨전이라는 것과 이 페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설명하는 이론적 체계가 있다. 그것이 서머다이나믹스 오브 머티리얼이다. 재료 연력학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요 아래 왼쪽에 요 피규어 1.1을 한번 보죠. 여기 보면은 프로세싱, 스트럭처, 프로퍼티, 퍼포먼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Four component of discipline of material science and engineering and their interrelationship 이렇게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재료를 제조를 하고 가공을 하죠. 가공은 이제 보통 뭐 열 가공, 뭐 기계 가공, 예. 심지어 우리가 방사선으로도 가공을 할 수 있겠죠. 예, 어쨌든 우리가 재료를 이 제조라는 거는 보통 그 뭐 녹였다 만들고 이제 이런 게 제조이기 때문에 예, 어떤 본체를 바디를 이제 만드는 그런 느낌이고 만들어진 바디가 딱 우리가 원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을 확률은 별로 없기 때문에 요즘 같은 시대 모던 소사이어티에서는 여러 종류의 우리가 이제 다양한 가공들을 하게 돼요.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통칭해서 이제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프로세싱을 거치면 재료가 어떻게 되냐면 이 구조가 확정이 돼요. 스트럭처. 이 스트럭처는 두 개로 나눠서 생각하셔야 되는데 하나는 이 재료 내에 어떤 크리스탈 스트럭처들 이제 우리가 이 크리스탈 스트럭처를 사실은 이걸 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페이즈. 사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동일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의 재료에 하나의 크리스탈 속초가 있지 않고 이제 여러 개의 크리스탈 속초를 가지게 되면은 이제 멀티 페이지 머티리얼이 되는 거죠. 다양한 상이 있는 그런 재료를 우리가 쓰게 되는 건데 이 제조 가공 과정을 거쳐 갖고 이 어떤 크리스탈 속초가 재료에 포함될지가 이제 결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보통 멀티 페이지 머티리얼인데 이 멀티 페이지 머티리얼들이 각각이 모양이 어떻고 어떤 형태로 이제 믹싱되어 있고 디스트리뷰션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얘들이 멀티페이지가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고 뭐 어떤 비율로 섞여 있고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디펙트 컨센트레이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디펙트는 종류가 있죠, 종류. 어떤 종류의 디펙트가 얼마만큼 있느냐가 있습니다. 근데 또 얘들이 펑션 오브 R일 수가 있어. 재료 안에서 얘들이 분포를 가질 수도 있단 말이야. 자, 다시 정리합니다. 재료를 만들어서 가공을 했어요. 그러면 재료가 어떤 결정 구조를 가지는지 보통 멀티페이지니까 다양한 결정 구조를 가진다고 했어요. 근데 그 각각의 상들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어떻게 디스트리뷰션이 되어 있는지 예, 각각의 프리시피테이트 모양이 어떤지 뭐 걔들이 어떤 뭐 라멜리로 섞여 있는지 뭐 이런 것들 바이나이트인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 안에 온갖 종류의 디펙트들이 있을 건데 어떤 종류의 디펙트가 얼마만큼 그 재료 안에 존재하고 걔들이 이 재료 안에 뭐 균질하게 퍼져 있는지 아니면 약간 좀 바이어스 돼서 인호모지니어스하게 이렇게 퍼져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다를 수 있다고 그랬죠. 이제 원자력 재료는 여기다 더하기로 뭡니까? 맨날 방사선. 방사선이 어떻게 영향을 줘요? 일단 어떤 결정 구조가 형성되는지 자체를 바꿔. 그 다음에 생성되어 있는 어떤 프리시피테이트들의 모양을 바꾸기도 하고 걔네의 분포를 바꾸기도 하고 디펙트의 컨센트레이션을 바꾸기도 하고 형성되는 디펙트의 종류 자체를 바꾸기도 하고 디펙트들의 분포를 바꾸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이 디펙트들이
안에서 디펙트의 플럭스를 만들어서 특정 디펙트를 어떤 지역으로 몰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레인 바운더리로 특정 종류의 디펙트가 다 모인다든지, 그래서 더 거대한 디펙트 스트럭처가 생긴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프로세싱하고 스트럭처 설명했습니다. 프로세싱하고 스트럭처 설명했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재료를 가공을 했고 매뉴팩처를 해가지고 프로세싱 해가지고 스트럭처를 가졌어. 자, 여기까지 알겠어. 그럼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측정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측정 실험을 할 수 있는데, 이 재료의 물성을 재야겠죠. 다양한 장비들이 필요합니다. 뭐 DSC, TGA, XRD, 뭐 SEM도 필요하고, EDS도 있어야 되고, 뭐 LFA도 있어야 되고, 열연도도 전련, 뭐 이거 말고도 많아요. 엄청 많아요. 이제 이건 주로 이제 열물성하고 이제 결정구조 쪽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계물성도 재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뭐 보통 이제 회사 이름이긴 한데 뭐 인스트론 장비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재료를 제조 및 가공해서 어떤 구조를 가지는 재료를 만들었는데 걔네의 물성을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그것들 다 숫자로 가지고 있게 되죠. 자,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뭘 추정할 수 있습니까? 재료의 성능, 퍼포먼스를 추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실제로는 역산이죠. 우리가 필요한 성능이 있고 그러려면 어떤 프로퍼티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프로퍼티를 가지는 재료는 어떻게 재료를 만들어서 어떤 구조를 가지게 해야 그런 재료가 나오겠다. 이렇게 역산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두 개 더 말씀드릴게요. 두 개. 하나는 캐릭터라이제이션이고 하나는 세이프티입니다. 세이프티는 기본적으로 퍼포먼스의 어떤 일부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보통이라면 그렇게들 할 거예요. 퍼포먼스라는 게 결국 이제 이 듀러빌리티, 이 재료가 얼마나 오래 견디고 뭐 이제 이런 것들 다 포함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원자력이 워낙에, 제가 원자력 안전공학 같은 느낌이라 그랬죠, 요즘이. 워낙에 안전을 강조하니까 이 재료의 세이프티를 좀 별도로 고려해주는 느낌이 있어요. 퍼포먼스 밑에 가로하고 세이프티 이렇게 하고 외우십시오. 원자력 재료 하실 거면은 재료 성능 잘 나오면 다다? 아니죠. 재료가 평상시에 이제 어떤 노멀 오퍼레이션 할 때, 그 다음에 어떤 유사시에 이제 어떤 트랜지언트 시츄에이션에서 어떤 이 안전 관점에서 어떤 거동을 보이는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면밀히 다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재료를 채택하거나 어떤 재료를 개발하기 전에. 자, 세이프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나머지 하나는 캐릭터라이제이션입니다. 캐릭터라이제이션은 제가 생각할 때는 국어 번역이 없습니다. 보통 특성화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굉장히 적절치 못해 보이는데 뭐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아는 단어가 이것뿐입니다. 그래서 특성화, 캐릭터라이제이션 테스트, 그러면 이제 특성화 시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제가 프로퍼티 이거를 다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걸 어떻게 측정합니까? 그 행위 자체를 우리가 캐릭터라이제이션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가공을 해서 이 재료가 어떤 스트럭처가 생겼을 건데, 이거 물음표죠. 우리가 재료를 잘라서 안에를 들여다본 게 아니니까 어떤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잖아. 그럼 이 스트럭처가 뭔지 알고 싶죠. 그거를 알아내는 것도 캐릭터라이제이션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떤 마이크로 스트럭처잖아요, 주로. 뭐 혹은 나노 스트럭처겠죠, 원자력 재료에서는. 우리 나노미터 단위의 재료 변성도 되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나노나 마이크로 스트럭처에 대해서 이제 알아내는 거. 뭐 이런 거는 이제 SEM, TEM, 뭐 EPMA 이제 이런 거 쓴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이제 이런 것도 하나의 캐릭터라이제이션이고, 다른 종류의 캐릭터라이제이션은 이제 이 어떤 프로퍼티 측정. 프로퍼티 뭐가 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뭐 밀도 있겠죠, 일단 밀도. 그 다음에 열 전도도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뭐 비열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하드니스, 덕틸리티, 뭐 일드 스트렝스, 그다음에 뭐 유티스도 있겠죠. 얼티밋 텐사일 스트렝스 뭐 등등등, 뭐 굉장히 많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정의하고 필요에 의해서 측정하는 굉장히 많은 머티리얼 프로퍼티들이 있을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뭐다? 이 빨간색 공 가운데 있는 캐릭터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자, 이제 뭐가 중요한가? 다 중요한데 굳이 어떤 우선순위 보자면 이 빨간색 캐릭터라이제이션이라는 공이 가운데 떠 있죠. 가운데. 그리고 혼자 빨간색이야. 자, 이게 제 의도가 아니죠. 이 교과서 쓰신 이 캘리스터 박사의 의도인 거죠. 가장 중요한 것, 재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캐릭터라이제이션이다. 왜? 우리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알아야 예측을 하죠. 어떤 재료가 이론적으로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내고 좋은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어. 그걸 위해서 어떤
이 특정한 가공 절차를 하면 특정한 스트럭처를 가질 거다. 이런 것들을 이론으로 아무리 예측을 해봐야 실제로 만들어서 캐릭터라이제이션 해서 스트럭처하고 프로퍼티를 다 봐서 알고 측정해서 알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걸 써봐 가지고 퍼포먼스를 확인하고 세이프티를 확인하고 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허락을 안 하죠. 원자력에 그 재료가 쓰이는 걸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원자력 재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캐릭터라이제이션이다. 캐릭터라이제이션. 우리가 쓰는 재료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자, 요 앞에 크리스탈 스트럭처와 디펙트 얘기, 그리고 고체 재료 안에서 일어나는 디퓨전과 상변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것을 재료 연력하게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그렇지만 방사선 때문에 완벽치 않고 그런 얘기를 했고, 재료를 만들면 구조가 결정이 되고 크리스탈의 어떤 결정 구조, 디펙트 컨센트레이션, 디펙트의 디스트리뷰션 이런 것들이 확정이 되고 그것에 따라서 재료의 물성이 결정이 되는데 캐릭터라이제이션을 통해서 두 가지를 다 측정할 수가 있고 다 측정해야만 된다. 관찰하던가 해야 된다. 그리고 나면은 퍼포먼스가 결정이 되는데 우리는 또 세이프티라는 다른 하나의 독특한 관점에서 이 재료를 이그제민 해야만 된다. 이그제민 해야만 된다. 괴롭혀야 된다. 계속 테스트 해가지고 확신을 가져야만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자력 재료의 이 클래시피케이션, 분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이건 뭐 제가 임의로 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재료공학 개론을 배우면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배우죠. 세라믹을 배우고, 그 다음에 폴리머, 그리고 메탈하고 얼로이는 이제 퉁쳐서 하냐, 메탈센 얼로이 보통 이렇게 많이 하죠. 왜냐하면 많은 특성들이 유사하기 때문에 한 부류로 묶어서 그렇게 합니다. 쉽게 기억하시려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해결료를 빼고 원자로 안에는 세라믹이 그냥 없어요. 세라믹이 거의 없어. 해결료 빼고 다 그냥 금속 재료를 씁니다. 금속 재료. 그건 이제 우리가 그 원하는 특성이 금속 재료가 좀 더 좋은 거죠. 왜냐하면 원자로라는 건 이제 물판이잖아요. 물판, 물잔치판. 근데 고온이고 고압이잖아. 거기에 심지어 방사선도 있잖아.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그 세라믹 재료를 넣게 되면 잘 못 버틴다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분들 예를 들어가지고 뭐 SIC 클래딩 이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SIC가 딱 세라믹이라고 하긴 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얘가 합금이나 뭐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좀 애매하죠. 단메탈이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제가 SIC를 이제 만져봤는데 세라믹스럽는데 막 폴리머 같은 느낌도 좀 나고 막 애매합니다. 근데 막 금속 같은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뭐 기밀성이 유지가 안 되니까. 피복관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피션 프로덕트에서 나오는 이 게시어스 피션 프로덕트를 이제 킵해주는, 그거를 리테인 해주는, 해결료 보호 안에 유지해주는, 바깥으로 유출이 되지 않는 이런 것들, 이제 리크가 없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제가 이제 어떤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듣기로는 이제 SIC 기반의 피복관을 만들어 갖고 연구용 원자로 해서 이제 조사 실험을 좀 했는데 이 리그 테스트에서 이렇게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의 예를 들은 건데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리면은 해결료에 가장 근접해 있는 피복관 재료 같은 경우도 메탈하고 얼로이를 쓸 수밖에 없다는 거지. 메탈하고 얼로이를 쓸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원자로 안에는 그냥 세라믹 재료는 UO2하고 PuO2, 플루토늄 다이옥사이드 뭐 이 정도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뭐 거의 틀림없습니다. 자, 근데 폴리머 어떻습니까? 폴리머. 이 폴리머는 문제가 뭐냐면은 대부분의 폴리머는 온도를 올려도 물과 섞으면, 그죠? 높은 온도에서 물과 섞고 거기다 방사선을 때려주면 다 녹습니다. 폴리머는 다 녹아요. 원자로 안에다가 폴리머를 집어넣는 거는 어리석은 짓이에요. 어리석은 짓인데 예전에 어떤 아이디어가 있었냐면은 이 폴리머인지 좀 명확하진 않은데 이 원자로 냉각수에다가 뭐 이런 걸 좀 타자는 얘기를 하시는 어떤 그런 연구자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논문보다 봤는데 그렇게 각광받지는 못했던 아이디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로 내부에 폴리머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폴리머가 만약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물하고는 접촉할 리가 없는 장소에 있을 거고
그리고 높은 확률로 방사선도 거의 받지 않는 곳에 있겠죠. 제가 이제 일설에 듣기로는 그래서 원자로 내부에 이제 방사선하고 조금 거리가 먼 곳에 폴리머가 안 쓸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일렉트릭 와이어 이제 전선의 코팅 재료로 쓰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선 코팅 재료에 쓰인 폴리머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열화되는 부분에 대한 연구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수행해 보지는 못해서 명확히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그런 정도를 제외하면 원자로 내에서 우리가 폴리머를 신경 쓸 일은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러면 남는 게 뭡니까? 메탈하고 얼로이죠. 그러니까 almost everything에 쓴 겁니다. 이 세라믹 폴리머 거의 없기 때문에 해결료, 그다음에 전선 코팅 재료 이런 거 빼고 나면 다 금속이다. 합금이다. 근데 이 금속 합금 주로 합금을 우리가 쓰는데 이 합금들이 대부분 3개에서 6개 이상의 원소를 포함하죠. 더 많이 포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근데 이 원소를 포함하는 이 합금들이 어떤 결정 구조, 어떤 페이지를 가지고 어떤 페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디퓨전 효과가 어떻고 방사선 조사 손상의 효과가 어떻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 중에 이제 대부분을 이번 수업 시간에 그 기초를 배우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그림을 좀 설명하고서 재료공학 개론 수업의 리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불필요하게 소모되는 것을 좀 막기 위해서 이 그림을 좀 넣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제가 어리석은 학생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기에 빠져갖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모를 했거든요. 보시면은 여기 X축이 스케일이 센티미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cm가 있죠. 그럼 보면은 여기에 이제 아마 10의 마이너스 2승일 테니까 센티미터의 100분의 1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0.1mm인가요? 0.1mm면 여기는 뭐 대충 1mm 정도 되겠네요. 1mm보다 큰 거는 뭐다? 구조공학이다. 스트럭처럴 엔지니어링의 영역이다. 그럼 이 구조공학은 사실은 누가 합니까? 이거는 뭐 기획과나 재료과 사람들이 주로 하죠. 물론 이제 뭐 원자력도 합니다. 당연히 저희도 하는데 어쨌든 이게 저의 전공 분야는 아니에요. 스트럭처럴 엔지니어링. 네, 이제 어떤 거시 구조에 대한 것들이죠. 뭐 예를 들어 보자면 제가 지금 생각나는 예시는 뭐 캡코 NF 해결료 주식회사에서 해결료 집합체, 이 집합체의 어떤 내진 설계, 예를 들어서 내진 설계, 그래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이 집합체가 건전성이 어떻게 잘 유지되는지 뭐 그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어떻게 확보가 되는지 그런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제 스트럭처럴 엔지니어링을 하시는 분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과목에서 논의하는 거는 그거보다 작은 것들에 대한 겁니다. 작은 것들. 여기 0.1 미리미터인가요? 제가 좀 헷갈리는데 예, 0.1mm 그러니까 이거를 100 마이크로미터인가요? 예, 100 마이크로미터. 한 100 마이크로미터부터 쭉 내려와 가지고 10의 마이너스 8승 센티미터. 이거는 이제 외우시면 좋은데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니까요. 요거를 옛날에 지금 잘 안 쓰는 단어입니다. 앵스트롬이라고 했죠. 앵스트롬. 앵스트롬이 뭐냐면은 대략적으로 원자 하나의 크기예요. 원자 하나의 크기. 원자 하나의 크기. 그래서 1옹스트롬이라는 게 그 원자 하나의 크기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정한 거고 실제로 이제 원자 하나 크기가 뭐 1에서 2옹스트롬 사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확한 값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말하기 좀 어려운데 뭐 어딘가에 타블레이션 된 데이터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자, 근데 어쨌든 자, 재료공학의 영역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대략 100 마이크로미터부터 1 옹스트롬까지 혹은 0.1 나노미터까지 혹은 원자 하나의 크기까지. 자, 아시겠죠? 재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서브 아토믹 스트럭처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원자를 강체로 어썸션을 취합니다. 강체. 리지드 바디. 여기 뭐 기획과 역학 수업들 좀 많이 들으시면 좋은데 네. 강체. 데포머블 바디라고 우리가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원자. 자,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머티리얼 사이언스의 최소 단위는 원자다. 우리는 원자까지 논의를 한다. 자, 이해되셨죠? 자, 제가 여기서 부연 설명 하나 하겠습니다. 부연 설명 하나 하겠습니다. 자, 또 여기서 방사선이 들어오면, 자, 저도 이러고 싶지 않아요. 네, 방사선이 들어오면, 이게 경계가 약간 무너집니다.
약간 무너져. 어떻게 되냐면 쉽게 설명할게요. 방사선의 영향 때문에 이 어떤 원자가 대량으로 스트립 오프 되는 수가 생깁니다. 스트립 오프. 이 얘기를 해야 되나?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원자가 모여 있는데 얘들이 단체로 전자라는 이 옷을 입고 있는데 걔네를 벗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스트립이죠. 그럼 얘네가 어떻게 됩니까? 단체로 다 플러스가 될 거 아니에요. 단체로 다 플러스가 되면 얘네가 서로 이제 그 일렉트로스태틱하게 정전기적으로 얘네가 리펄시브 할 거 아닙니까? 튕겨 나갈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요 영향을 좀 고려해야 될 때가 있어요. 있거든. 그래서 언제 이거 언제겠어요? 언제? 이게 뭐 사실 굉장히 마이너한 얘기인데 해결료하는 전혀 안 되는데 여러분들 그 피션 프로세스 배웠죠? 피션 일어나면은 피션 프래그먼트가 두 개 나오잖아요. 네, 두 개가 나오는데 얘네가 어마어마한 에너지, 뭐 80 메가 일렉트론 볼트, 100 메가 일렉트론 볼트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거의 백투백 스캐터링을 하면서 이렇게 튀어나가. 얘네가 굉장히 좀 무거운 애들이긴 하지만 이렇게 에너지가 높으면 얘네가 빠르겠죠. 빠르면 뭘 두고 간다? 전자를 두고 간다. 그럼 얘네가 막 플러스 7, 막 예, 플러스 10, 막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갖고 원자력 재료공학이나 해결료 공학 쪽에서 좀 깊이 있게 공부하다 보면은 이 원자를 강체로 보고서 해야 되는 머티리얼 사이언스인데 이제 원자력 재료공학에서는 그마저도 좀 경계를 넘나들어야 되는구나. 이런 어떤 비애감에 젖을 때가 있습니다. 비애감에 좀 젖을 때가 있어요. 재미있죠? 재미있죠. 내가 잘할 수 있으면. 근데 어려우니까. 자, 그러면 이 머티리얼 사이언스 밑에는 뭡니까, 그러면? 여기 이제 1옹스트럼 혹은 0.1 나노미터 밑에는 뭐예요? 여기 이제 원자보다 작은 거잖아. 원자보다 작은 데는 재료공학이 아니고 뉴클리어 피직스예요. 뉴클리어 피직스. 핵물리의 영역이야, 핵물리. 핵물리 저랑 관계가 별로 없죠. 예, 핵물리의 영역이고, 자, 근데 핵물리의 영역이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봅시다. 여기 보면 10의 마이너스 14승 센티미터 혹은 뭐 10의 마이너스 16승 미터. 그럼 이게 0.1 뭐가 됩니까? 10의 마이너스 9승이 나노미터고 10의 마이너스 12승이 피코미터인가요? 10의 마이너스 15승이면 펜토미터입니까? 펜토미터. 그럼 이게 지금 0.1 펜토미터인가요? 0.1 펜토미터까지가 이제 뉴클리어 피직스의 영역인 거지. 자, 그럼 0.1 펜토미터에는 뭐가 있을까요? 뭐의 사이즈지? 여러분들 원자핵의 크기 기억나십니까? 원자핵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원자핵 크기가 제가 알기로 대략 10의 마이너스 15승 미터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1펜토미터. 대략 1펜토, 몇 펜토미터 레벨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 그러니까 그 밑으로 내려가면 그죠? 양성자, 중성자 밑에 이제 뭐가 있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 쿼크 얘기해야 되죠? 뭐 여섯 종류의 쿼크가 있고 뭐 이제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이 쿼크 쪽으로 가면은 이제 얘네가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검출이 되고 관측이 되고 뭐 이래야 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안 되죠? 안 돼. 그러니까 이미 전자로 보는 것도 자, 전자 투과 현미경 설명했습니다. 전자 투과 현미경으로 보는 것도 이 해상도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확대를 하면은 0.1 나노미터 정도까지 해가지고 원자 단위로 보면 끝이에요. 근데 지금 뉴클리어 피직스 레벨은 이미 원자로도 안 보이는 이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에서 한참 더 내려가서 10의 마이너스 16승 미터까지 내려가는데, 그러니까 이미 본다라는 관념은 없는 거야, 이 영역에서. 대신에 뭐가 있겠어요? 그, 수소, 뭐, 액체 상자? 네, 그런 거에서 이렇게 입자 움직이는 막 궤적 나오고 이런 거 사진 보신 적 있죠? 무슨 이렇게 교양서적 같은 데서. 근데 그런 걸로 이제 간접적으로 검출하겠지, 간접적으로. 관찰하는 거지,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이제 뉴클리어 피직스 영역이에요. 저도 잘 모릅니다. 네. 뉴클리어 피직스 영역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밑에 내려가면 뭡니까? 철학. 10의 마이너스 16승 미터에서 더 내려가서 10의 마이너스 18승 미터에 가면 여기는 이제 필라서피예요. 철학이에요. 제가 이제 예전에 공부할 때 무슨 실수를 했냐면은 이 스케일에 대한 감각이 없고 이걸 가르쳐 주는 교수님이 없다 보니까 이런 걸 좀 이렇게 이걸 이제 레짐이라 그러거든요. 레짐이라 그래요. 이게 레짐이 뭐냐면 어떤 이론이 유효한 영역인 거지. 우리가 자 봐요. 우리가 실험을 해가지고 결과가 나오면 그걸로 어떤 이론식을 만들었어. 응? 혹은 뭐 엠피리컬 포뮬러를 만들었어. 실험식을. 근데 얘네가 이 유효한 범위가 있거든. 유효한 레짐이 있거든.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시는 거는 이 머티리얼 사이언스의 영역에서만 유효한 거예요. 뭐 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똑같은 정도로 유효하진 않지만 뭐 대략적으로 여기서 유효한 거야.
이 밑에 무슨 뉴클리어 피직스 하는데 갑자기 재료 연력학 얘기하고 이러면 뭡니까? 그건 완전히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영역에, 학문 영역의 분할에 대해서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내가 배운 것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용 가능한 건지 그걸 꼭 같이 배워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고민을 하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십시오. 예. 머티리얼 사이언스에서 배운 것 갖고 고민할 때는 머티리얼 사이언스의 영역에서, 그죠? 뉴클리어 피직스에서 배운 것 갖고 고민할 때는 뉴클리어 피직스의 영역에서, 그거를 또 재료과학으로 들고 오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경우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런 TPO라 그러죠. TPO. 때와 장소, 뭐 시간 이런 걸 잘 가려가지고 맞는 걸 쓰셔야 돼. 맞는 걸. 아시겠죠? 자, 한 페이지로 재료과학에 대해서 간단한 리뷰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의 좀 실질적인, 제가 앞에 뭐 프로세싱이 어떻고, 스트럭처가 어떻고, 캐릭터라이제이션이 어떻고, 뭐 프로퍼티가 어떻고, 퍼포먼스가 어떻고, 세이프티가 어떻고 많이 얘기했지만, 이 seeing is believing 아니겠습니까? 눈으로 보기 전에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시를 갖고 왔습니다. 예시. 여러 개의 예시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할 테니까 좀 집중하시고요. 자, 제가 이 프로세싱, 가공이 재료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기 위해서 두 장의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두 장의 사진은 모두 90 웨이트%의 우라늄에 10 웨이트%의 지르코늄을 섞은 합금, 혹은 컨벤셔널하게,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뉴텐지알이라고 쓰는 그런 합금입니다. 이 합금은 소듐 쿨드 패스트리액터의 해결료로 활용되고요. 제가 단언컨대 한국 내에서 금속 해결료를 쓸 일이 있다면 이것이 첫 번째 금속 해결료가 될 겁니다. 99%의 확률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예시라고 생각해서 가져왔는데, 해픈스 투비 이 두 개의 사진은 저의 박사학위 논문에 실린 사진입니다. 제 전공이 이 합금 해결료이기 때문에 10%만 테스트하진 않았고요. 저는 뭐 굉장히 다양한 성분, 0.1%부터 뭐 50%, 60%까지 다 테스트를 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이 간명하게, 극명하게 뭔가 이 프로세싱이 어떻게 스트럭처로 이어지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전자투과 현미경으로, 죄송합니다. 전자현미경으로 찍은 사진이고요. EPMA로 찍었습니다. EPMA 비싸요. 한 10억 원 합니다. 비싸서 못 사고 있어요. 저희 랩에 있는 거는 SEM EDS인데 뭐 그건 한 1억 원 주면 살 수 있습니다. 자, EPMA로 찍은 사진들이고, 배율이 중요하진 않은데 대략 3000에서 4000배 확대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옆에 이 스케일 바를 보시면은 5마이크로미터가 대략 여기, 제가 지금 눈으로 보기에 모니터에서 한 2cm 정도로 보이는데요. 네, 5마이크로미터가. 그러니까 제가 여기 이렇게 선을 끄면 이게 대충 지금 한 5마이크로미터를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5마이크로미터. 네, 이 정도가 지금 5마이크로미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왼쪽 거는 뭐냐면 에즈캐스트인데요. 에즈캐스트. 이건 그냥 제가 우라늄 90%에 지르코늄 10%를 놓고 녹였다가 얼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얼렸다. 솔리디파이 했다. 솔리디피케이션을 뭐 그냥 녹였다는 얘기죠. 녹였다가 냅두면 식잖아. 그죠? 그렇게 한 거를 에즈 캐스트, 말 그대로 정말 캐스트된, 멜트 캐스트 한 그 직후의 상태. 그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 얘기를 하자면 여기 밑에 잘 보시면 여기 BSE라고 되어 있는데요. 백스캐터드 일렉트론으로 갖다가 이 이미지를 만들었다는 뜻이고요. 15 kV, 이거는 킬로볼트죠. 15kV의 전압을 건 전자를 이제 재료의 표면에 쐈다는 얘기고, 여기 1나노암페어는 이제 그 초당 그 전자 개수를 보여주는 거죠. 나노암페어의 전자가, 1나노암페어 전자가 전류를 이제 잃었다. 그만큼의 전류를 때렸다. 그랬을 때 얻어진 이미지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미세하죠. 그래서 일부러 이 사진 가져왔습니다. 미세 구조, 마이크로 스트럭처라는 단어가 굉장히 피부에 와닿는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는데 패브릭 같아 보이지 않아요? 패브릭. 옷감 같아 보이는데, 이 얼터네이팅 레이어들이 많죠. 교차하는 검정색과 흰색의 레이어들이 마치 어떤 직물처럼 이렇게 팍, 그죠? 약간 뭐 90도 각도 같은 느낌으로 착착착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텐지알 합금을 만들고 난 직후의 내부 구조를 보면 이렇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이거를 제가 600도로 가열을 했습니다. 600도로 가열을 하고 24시간 동안 그 600도에서 유지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봅시다. 커졌죠? 여기 있던 이제 검은색 동그라미나 이거 긴 걸 이제 뭐 라멜리 스트럭처라고 하는데 이런 라멜라 스트럭처들이 생겼죠. 네, 좀 중간에 애매합니다. 동글동글한 프리시피테이트들만 있는가 싶다가도 이렇게 일롱게이트 된 긴 것들도 생기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어지기도 하는데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거는 옛날에 이제 그레인 바운더리였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 긴 곳은 그레인 바운더리에 공간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벌키한 그 델타 페이지, 지르코늄이 많아서 페이지의 몰라 볼륨이 좀 큰 델타 페이지가 잘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마 페어런트 BCC 감마 페이지의 그레인 바운더리였을 확률이 높고요. 여기에 따라서 라멜리가 생기고 그 옆에는 이렇게 라멜라 스트럭처가 그리고 이제 이 동글동글하면서 일롱게이트 되기 시작한 그런 프리시피테이트들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 24시간 600도 600도가 굉장히 높은 온도는 아니거든요. 이 합금은 대체로 한 1200도 1250도 사이에서 녹는데 그런 걸 치면은 뭐 600도가 그렇게 높은 거는 이제 아닙니다만은 아무튼 그래서 요 온도에서 한 하루를 가열을 했더니 이렇게 미세미세하던 구조가 이렇게 동글동글하고 이쁘고 커졌죠. 자,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기계물성과 열전도도가 이 합금의 기계물성과 열전도도하고 같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제가 안 재봤습니다. 이거 안 재봤어요. 왜냐면은 이 제가 박사과정을 한 실험실에 굉장히 장비가 좋았지만서도 이제 메탈러지하고 이제 열물성 쪽에 집중하는 랩이었기 때문에 기계물성 측정 장비는 이제 잘 없어요. 잘 없고 그런 것까지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그 대규모 최소한 장비 총액이 2, 30억 정도 되는 그런 실험실이어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죠. 아무리 미국이라고 그래도. 자, 그래서 아무튼 이런 미세한 구조에서 이런 좀 커진 이런 구조로 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거 누가 봐도 기계물성이나 열물성이나 새로 측정은 좀 해봐야 되겠구나. 이걸 같다고 어떻게 보장을 하냐? 내부의 미세 구조가 마이크로 스트럭처가 이렇게 크게 달라졌는데 같은 재료 물성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놀라운 점은 뭘까요? 놀랍다고 해야 되나? 이거를 이제 거시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눈으로 가열하기 전에 만들었을 때 합금하고 가열하고 난 다음에 합금을 보면은 차이가 없죠. 눈으로 보면 아무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 완전히 똑같아. 완전히 똑같은 그냥 그 실버리 메탈이지. 은색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금속들인 건데. 근데 이거를 우리가 전자 현미경으로, 전자 투하 현미경도 아니고 심지어 EPMA로 한 3, 4천 배만 확대를 해봐도 이렇게 놀라운 구조의 변화를 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프로세싱이 재료의 구조를 바꾸는 이그젬플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그젬플은 성분이 이 구조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컴포지션이. 자, 이거는 프로세싱이라기보다는 패브리케이션 할 때, 혹은 뭐 매뉴팩처링 할 때, 제조할 때 이제 결정을 하죠. 우리가 어떤 성분의 합금을 만들 것인가를 이제 우리가 결정을 할 텐데, 그래서 컴포지션, 재료의 성분. 그래서 유텐지알 대신에 U20GR, 지르코늄의 양을 10%를 늘려왔습니다. 늘렸더니 어떻게 되느냐? 자, 이 오른쪽 그림은 전 페이지에 있던 그 그림이에요. 10% 넣고 600도에서 하루 가열했던 그 사진입니다. 그 사진 그대로야. 자, 이제 똑같은 조건을 줬어요. 20% 넣고 600도에서 하루를 가열했더니 이것은 지르코늄이 20%일 때의 합금의 구조입니다. 마이크로 스트럭처예요. 완전히 다르죠? 제일 크게 다른 게 뭡니까? 이게 색이 뒤집혔죠. 색이 뒤집혀서 반전이 됐어요. 이게 뭐 오류나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유텐지알에서는 우라늄이 압도적으로 많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밝은 색 보이시잖아. 이 밝은 색. 이게 사실은 뭐냐면 알파 우라늄 페이지예요. 알파 우라늄 페이지는 이게 대충 99. 몇 퍼센트 우라늄이고 0.5% 정도 내외가 지르코늄입니다. 알파 우라늄 페이지야. 그다음에 여기는 요 약간 다크한 색.
뭐 회색, 짙은 회색? 짙은 회색은 이건 뭐냐면은 델타 UgR2 페이지입니다. 델타 UgR2 페이지라서 대략적으로 우라늄하고 지르코늄이 1대2 비율로 섞여 있는 상이에요. 페이지 상인데, 그래서 이게 좀 어둡게 보이죠? 왜 어둡게 보이냐면은 아까 제가 여기 BSE라고 했잖아요. 백스캐터드 일렉트론. 우라늄이 원자 번호가 92번이라서 전자도 92개죠. 전자 밀도가 되게 높아. 우라늄은 밀도 자체도 19.05g/cc이기 때문에 물질 밀도도 높은데 전자 밀도도 되게 높기 때문에 전자가 많으면 여기다가 우리가 고에너지 전자를 쏘면은 이 빛이 굉장히 밝게 나와요. 네. 하이지 머티리얼의 특성입니다. 하이지. 프로톤 넘버가 높은 재료에다가 전자빔을 쏘면은 거기서 되튕겨 나오는 그 일렉트론이 굉장히 밝아요. 그래서 밝게 나타나는 상이 이 보통 G값이 높은 상입니다. 그래서 우라늄보다 G값이 높을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뭐 플루토늄, 뭐 넵투늄, 아메리슘 이런 거 가지고 있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우라늄은 항상 밝아요. 제일 밝습니다. 브라이티스트 메탈이야. 그래서 이게 이제 알파 우라늄이 주를 이뤄요. 왜냐하면 우라늄이 90%니까. 근데 이 10% 넣은 지르코늄이 균질하게 9대1로 섞여 있지를 않다는 거야. 여기 이 알파 우라늄에는 99% 우라늄에 뭐 1%가 안 되는 지르코늄이 들어있고, 여기 이 까만색 델타 페이지에는 무려 이거 아토믹 퍼센트입니다. 아토믹 퍼센트니까 아토믹 퍼센트로 66.67%에 해당되는 지르코늄이 들어있죠. 요거를 웨이트 퍼센트로 환산하면은 대략 한 48% 정도 됐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대략 50% 정도라고 뭐 보죠. 그러니까 무게 비율로 치면은 1대1로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아토믹 그 웨이트로 하는 게 사실 비율 말할 땐 더 적절한데, 그거 여러분들 너무 헷갈리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요것도 중요한 겁니다. 균질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생각에 10%의 지르코늄 아톰하고 90%의 우라늄 이걸 넣었는데, 이걸 아토믹 퍼센트로 해도 이거 22.48%거든요. 22.48 아토믹 퍼센트인데, 이걸 내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네. 10년 전에 배운 건데. 자, 그래서 아무튼 이게 지금 대충 보면은 한 8대2 정도 비율이라는 거지. 원자 비율로 보면.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돼? 거의 99대1로 섞여 있는 이 알파 우라늄 상하고, 거의 이제 1대2로 섞여 있는 지르코늄이 오히려 더 많이 써 있는 델타 상하고,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거야.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나중에 아마 학기 말쯤에 다시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연력학 다 배우시고, 유태틱 바이너리 페이지 다이어그램을 다 배우시고, 뭐 그러고 나면은 이제 제가 좀 여러분들이 그 미서빌리티 갭도 배우시고, 뭐 아무튼 그러고 나면 설명을 드릴 거고. 자, 아무튼 신기하죠? 8대2로 섞었는데 이렇게 서로 다른 비율로 나뉜 상이 형성이 되고, 걔네가 특정한 모양을 지니고, 그렇게 재료가 구성이 돼서 재료의 물성치가 결정이 되겠죠. 굉장히 신기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U20GR로 오면 어떻습니까? 까만색이 배경이 되죠. 여기는 보면은 흰색 배경이잖아. 흰색 배경에 까만색 섬들이 떠 있잖아. 프리시피테이트들이. 근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잘 보시면은 애매하긴 하지만 까만색 배경에 흰색 섬이 떠 있죠. 그리고 모양도 달라. 여기는 까만색 섬들이 좀 동글동글하고, 동글동글한 것들이 이어져서 길다래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네모 반듯해. 뭐 사각형, 육각형 이런 느낌이야. 네모 반듯해. 이거 왜 이렇습니까? 여기서는 이 오른쪽 그림에서는 알파 우라늄이 매트릭스 페이지고, 델타 UgR2 페이지가 프리시피테이트 페이지였던 거예요. 근데 이 오른쪽에선 반대로 델타 UgR2가 매트릭스가 되고, 왜냐면 얘가 부피가 더 많기 때문에, 지르코늄을 너무 많이 섞었기 때문에 20%만 넣어도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델타 우라늄이 이 기본이 되고, 알파 우라늄의 섬들이, 알파 우라늄 프리시피테이트들이 이제 떠 있는 거지. 자, 이러면 제가 이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두 합금은 기계물 성치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네. 프리시피테이션 하드닝도 완전히 다를 거고, 솔리드 솔루션 하드닝 이펙트도 완전히 다를 거기 때문에, 이제 뭐 합금 성분 10% 바뀌었으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셔도 틀린 얘기는 아니야. 틀린 얘기는 아닌데, 구체적으로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 기계물성이 이렇게 크게 다르게 되는가? 그거는 사실은 여러분 뭐야?
전자 현미경 들이대갖고 3000배, 4000배 해가지고 이렇게 보기 전에는 명확하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뭐라 그랬어요, 제가? 이거를 캐릭터라이제이션이라고 한다. 재료를 만들었으면 안에를 뜯어봐야 된다. 요리조리 살펴봐야 된다. 그걸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원래의 논지로 돌아가서 재료의 성분 변화가 재료의 구조에 얼마나 큰 변화를 줄 수 있는지 아주 잘 보여주는 두 장의 사진입니다. 네. 인사이드 아웃이죠, 인사이드 아웃. 여기 있더니 델타가 바탕이 돼버리고 여기 있더니 알파가 다시 섬이 돼버리고 이 프리시피테이트들이 여기는 좀 동글동글하잖아요. 이게 헥사고널 클로즈 팩트는 아니고 이제 헥사고널 크리스탈 스트럭처거든요. 네, 팩트가 아니니까 핀은 지워야겠네. 네, 헥사고널 스트럭처를 가지는 이 델타 페이즈들은 헥사고널 크리스탈 스트럭처를 좀 반영해서 동글동글하고 이 알파 우라늄은 오소롬비 크리스탈 스트럭처를 가지거든요. 오소롬비 크리스탈 스트럭처를 반영해가지고 이렇게 길쭉길쭉하고 네모났고 예, 제가 농담하는 것처럼 들리시겠지만 아닙니다. 여기 반영이 된 거예요. 실제로 이 각각의 프리시피테이트들이 어떤 크리스탈 스트럭처를 가지느냐가 이 프리시피테이트들의 이 모양도 어느 정도 관여를 합니다. 완전히 결정하지는 못하지만 굉장히 관여를 해요. 나중에 이제 뉴클레이션 시어리를 배워보시면 좀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건데 여러분들이 뭐 거기까지 가실 넘어가죠. 자, 컴포지션이 스트럭처에 미치는 영향을 눈으로 보여드렸습니다. 보셨으니까 좀 믿으시고요. 자, 그래서 이그젬플 3번인데요. 이제 장기간 열 처리한 UGR 합금들이 어떤 이 인터널 마이크로 스트럭처를 가지는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르코늄을 0.1%를 넣으면요. 이건 그냥 거의 알파 우라늄이에요. 이 임퓨리티 때문에 약간의 알파 지르코늄들이 여기 보시면 조그마한 동그라미들로 나오긴 하는데 굉장히 미미한 양이고 대부분은 아주 균질하게 이 알파 우라늄입니다. 2%를 넣고 열 처리를 하면은 이 섬들이 많이 생기는데 섬들이 작아요. 작고 이렇게 일롱게이션 돼가지고 길어진 구조는 잘 안 보이고 작고 동글동글한 델타 우라늄들이 많이 떠서 보입니다. 5%를 넣으면은 이제는 좀 라멜리 스트럭처에 가깝게 이 일롱게이션 된 애들이 많이 늘어나고 보면은 이렇게 어떤 경계 같은 것들이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예전에 이 그레인 바운더리였던 것들이거나 혹은 뭐 이제 페이지 트랜스포메이션 이게 지금 알파 플러스 델타 스트럭처거든요. 이게 원래 페런트 감마 BCC 스트럭처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상변이가 한번 일어난 겁니다. 이게 상변이가 한번 일어난 건데 그래서 상변이가 일어나다 보니까 상변이가 일어나기 전에 이 재료 안에 있던 내부 경계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EPMA를 해보면 참 재밌습니다. 네, 재밌어요. 자, 그래서 이제 10%를 넣으면 이제 이 라멜리 형성이 더욱 뚜렷해지고 프리시피테이트들이 이제 크기가 굉장히 커집니다. 근데 이게 20%가 가게 되면 이제 뒤집혀가지고 갑자기 이제 델타 우라늄이 바탕이 돼버려요. 매트릭스가 돼버리고 알파 우라늄 프리시피테이트들이 이렇게 떠있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 지르코늄을 더 넣어가지고 38, 말이 38%지 이게 뭐 아토믹 퍼센트로 치면은 거의 뭐 한 50%급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보시면은 알파 우라늄 프리시피테이트들이 굉장히 작아졌죠? 자잘자잘해졌잖아, 엄청. 네, 자잘자잘해졌습니다. 배율에는 좀 차이가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여기 스케일바 여기 5마이크론이고 여기 10마이크론이라서 코 크기 차이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경향성이 보이죠. 자, 근데 갑자기 40%에 오니까 응? 뭔가 좀 이상한데? 이런 느낌이 들죠. 네. 알파 우라늄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약간 이런 것들이 보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은 불순물의 영향인데 이렇게 알파 우라늄 좀 보이고 까만 것들은 이제 지르코늄들이고 그럼 여기 이제 회색은 뭐겠습니까? 이 회색은 이제 델타거든. 델타. 그래서 이게 그 UGR 바이너리 얼로이 페이지 다이그램을 보면은 이 성분에서 이 온도 600도면은 여기는 델타 UGR2의 어떤 싱글 페이지여야 돼요, 거의. 근데 현실은 뭐다? ppm 단위의 임퓨리티가 있어도 알파 우라늄과 알파 지르코늄이 이렇게 미량이 섞여서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매트릭스 자체는 그냥 다 델타야, 델타. 네, 그러니까 사실상 알파 우라늄 프레시피테이트들이 거의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지르코늄을 10%를 또 더 넣었어. 이제 50%를 넣은 거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회색은 여전히 델타 UGR2죠. 근데 여기 좀 더 진한 회색 이 프리시피테이트들이 생기는데 이 모양이 어떻습니까? 델타하고도 다르고 알파하고도 다르죠? 프리시피테이트 모양이. 이렇게 무슨 칼날처럼 예? 이 바늘처럼 이렇게 착착착 서잖아요. 그죠? 이것들은 다 뭐냐면 이 지르코늄입니다. 알파 지르코늄 페이지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지르코늄이 넘친 거야. 합금 안에 들어있는 모든 우라늄을 지르코늄하고 섞어갖고 델타 페이지를 만들고도 지르코늄이 좀 남아. 그래서 걔들이 알파 지르코늄 석출상으로 나오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장기간 롱텀 원일된 UGR 알로이들을 0.1%부터 50%까지를 만들어갖고 일일이 열 처리를 해갖고 잘라서 폴리싱해서 EPMA로 갖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비교를 해보시면 아, UGR 합금이라는 게 뭐구나. 그런 것들을 조금 생생하게 피부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뭡니까? 이게 금속 야금학 메탈러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메탈러지를 하지 않고 재료 연력학을 논한다는 거는 연애를 글로만 배우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연애를 해봐야 알잖아요. 그러니까 글로 배우는 어떤 준비, 연애가 재료 연력학이고 그거를 정말 실전 연애를 해보는 게 메탈러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제 직업을 메탈러지스트라고 생각해요. 저는 뭐 이론 이런 거 잘 모릅니다. 메탈러지스트예요. 그러니까 대장장이죠, 대장장. 현대판 대장장. 메탈러지스트고 조금 멋있어야 되니까 앞에다가 뉴클리어를 붙입니다. 내가 원자력공학과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뉴클리어 정도는 써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저의 직업을 저는 어디 가면은 뉴클리어 메탈러지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국에서 이제 그런 얘기 하면은 미친 사람 취급받으니까 미국에 학회 가서 이제 누가 물어보면 약간 이렇게 농담조로 얘기할 때 뭐 하는 사람이야? 뉴클리어 메탈러지에 이렇게 하면은 한 방에 의미가 탁 들어가죠. 너 그런 거 하는구나. 이렇게 공부 못 해갖고 학급만 들어갖고 안에 잘라갖고 현미경 보고 뭐 이런 거 하는구나. 이렇게 금방 이해를 하십니다. 다들. 자, 그렇고요. 네 번째 예시입니다. 이 예시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해요. 자, 합금의 성분과 이 합금의 성질, 물성치, 머티리얼 프로퍼티가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주는 고리짝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도대체 언제 생산됐는지 알 수도 없는 1960, 70년대 아닐까 싶은 그런 보고서예요. 자, 제목을 보시면 Effect of Composition on the Optimum Physical Properties of Uranium Zirconium Alloy Compac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UGR 합금 컴팩을 만들었다 이거야. 근데 얘네의 피지컬 프로퍼티, 그러니까 물리적 성질이죠. 물리적 성질을 최적화하고 싶은 욕망이 있겠죠. 그걸 최적화를 하려니까 전체 합금 성분 0%부터 100% 지르코늄까지를 만들어 갖고 테스트를 다 해가지고 이렇게 데이터베이스화를 한 다음에 머티리얼 셀렉션을 하는 거죠.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미국의 위험입니다. 한국은 어떻게 합니까? 한국은 미국이 유텐지알이 짱이라더라. 그러면 그럼 우리도 유텐지알 할게. 이렇게 합니다. 자, 이거를 제가 뭐 막연히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네. 좋은 전략일 수도 있어. 패스트 팔로워로서는 좋은 전략일 수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당연히 있겠죠. 남의 나라 연구 결과를 맹신하는 거. 뭐 그거는 미국이 최강대국이니까 그런다고 이해를 하더라도 미국 연구자들이 신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도 놓친 게 있고 뭐 착각한 게 있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맹신해서는 안 되는 건데 한국적인 분위기는 약간 좀 우리보다 연구비 10배, 100배 쓰는 미국이 뭐 연구용 원자로 몇 개를 동원해가지고 그거를 결론을 내려놨는데 그거를 우리가 한국에서 다시 재검증해 봐야 우리가 그걸 뭐 뒤집을 만한 어떤 그런 리마커블한 그런 발견을 할 확률이 우리 한국은 예산도 제한적이고 그다음에 전문 인력 숫자도 굉장히 부족하고 그런데 정부는 또 뭐 2028년까지 막 빨리빨리 하라고 하는데 예전에 이제 이명박 정부 때 그랬었습니다. SFR 만드는데 이게 여유가 어딨냐. 기존에 충분히 검증된 이 유텐지알 해결료 가져다가 그걸로 대게만 만들어도 정말 박수를 한 3분 쳐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우리가 뭐 U20GR이 어쩌고 지금 이런 얘기를 지금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자, 이 얘기는 이만하고 자, 얼로이 컴포지션하고 프로퍼티의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쉬운 것부터 보죠. 레지스티비티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게 뭐 저항이잖아요. 저항. 그죠? 저항도 레지스티비티. 일렉트리컬 레지스티비티겠죠. 전류를 흘려봤더니 전기 저항이 어떻게 바뀌는가?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열전도도 하고 사실 거의 등가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류가 잘 흘러. 저항이 낮아. 그러면 열전도도 잘 되거든요. 보통 그래요. 예.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중간에 한 50%, 60% 지르코늄 넣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열전도도가 제일 안 좋아졌죠? 왜냐면은 이게 전기 저항도가 제일 높아졌잖아. 그러니까 높은 확률로 열전도도도 제일 낮아진 거지. 자, 이게 거꾸로 가는 거 이해하셔야 돼요. 저항이 올라가면 열전도도 내려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요 성분대가 이 웨이트 퍼센트로 요 40에서 한 60, 70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퓨어 델타 UGR2 페이지라서 그래요. 나중에 얘기 설명할 건데 이런 걸 뭐라 부르냐면 인터메탈릭이라고 부릅니다. 한글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예, 인터메탈릭이라고 하는데 어, U도 금속이고 GR도 금속이죠. 근데 얘네가 합쳐졌어. 그래서 UGR2가 이게 이 비율이 딱 맞아. 비율이 맞는 게 뭐의 특성이에요? 이 세라믹의 특성이거든. 그래서 저는 이걸 뭐라 부르냐면 이게 반세라믹이라고 부릅니다. 반세라믹. 뭐 사실은 그렇게 부르면 안 되는데 인터메탈릭. 예. 합금, 금속 두 종류의 합금인데 얘네가 특정 정수 비율을 유지를 하잖아요. 그럼 얘네의 물성이 굉장히 세라믹스러워져요. 그래서 열전도도가 떨어지고 저항이 크게 올라갑니다. 델타 페이지 형성이 지르코늄이 들어가면 델타 페이지가 점점 늘어나니까 이 저항이 계속 세지는 거지. 그러다 퓨어 델타 페이지가 됐을 때가 제일 높고 여기서 왜 다시 내려갑니까? 여기서는 알파 지르코늄이 생기거든. 알파 지르코늄은 이제 그냥 메탈이잖아요. 그러니까 열전도도가 잘 되겠지. 그러니까 저항이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래프 하나만 봐도 이 합금의 성분이 혹은 이 합금의 특정 크리스탈 스트럭처, 인터메탈릭 페이지 포메이션이 합금의 물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런 걸 잘 알 수가 있고요. 자, 다른 그래프도 하나씩 보죠. 그리고 좀 더 쉬운 거. 여기 보면 여기 프레스드 덴시티 있죠? 덴시티가 되게 낮아요. 네. 우라늄 덴시티가 지금 여기 13에서 출발하면 안 됩니다. 우라늄 덴시티는 원래 19.05예요. 네. 근데 지금 보면 프레스 덴시티가 굉장히 낮으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신경 안 써도 되겠죠. 아마 뭐 파우더를 갖다가 컴팩팅 해가지고 그린 펠렛처럼 만들어 놓은 걸 갖다가 잰 거야. 네, 금속 파우더를. 저는 이제 금속 파우더 실험은 안 합니다. 제가 학부생일 때 1999년도에 서울대 원자핵공학과에 굉장히 좀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금속 분말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좀 약간의 그런 좀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학생들이 다칠 수 있는 그런 금속 분말 실험은 최대한 자제하고 있어요. 최대한. 제가 뭐 일부러 이렇게 지시하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네. 학생들이 오히려 뭐 궁금하다고 자기가 잘할 자신 있다고 뭐 이렇게 제한적으로 아르곤 글로브 박스에서 좀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능하면 뜯어 말려요. 가능하면 뜯어 말리고 정해야겠다 그러면 뭐 단단히 주의를 줘서 알겠다 하는데 아주 소량만 하라 그럽니다. 아주 소량만. 혹시나 뭐 반응이 일어나더라도 뭐 그냥 큰 문제 되지 않도록. 예. 자, 아무튼 그래서 그런 금속 분말 파우더를 갖다 컴팩팅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갖다 신테링이라는 거예요. 신테링. 신테링은 뭐냐면 굽는 거야, 굽는 거. 굽네 치킨. 예. 굽. 자, 이제 구우면 어떻게 돼요? 구우면은 도자기가 나오지, 도자기. 네, 여러분들이 이제 흙을 구웠으면 도자기가 나올 건데 여러분들이 뭘 구웠습니까? 금속 분말을 구웠잖아. 금속 분말을 구우면은 당연히 그냥 합금이 나오지. 예. 갑자기 뭐 세라믹이 나오는 게 아니라 금속 같은 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심사를 하니까 밀도가 얼마나 됩니까? 18까지 올라갔죠? 18까지 올라갔는데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파우더로 갖다가 컴팩팅을 한 다음에 아무리 그 잘 구워도 그 안에 이 보이드들이 많다는 거지. 빈 공간. 빈 공간. 그러니까 보이드라고 하면 좀 안 될 것 같고 포로시티라고 해야 될 것 같아. 포로시티. 포러스하다는 거지. 다공질. 그 안에 갇힌 공기들이 많이 있어서 걔네가 이 굽는 과정에서 바깥으로 못 빠져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 밀도가 이론 밀도인 19.05로 안 가는 거야. 요거를 이제 분말로 안 하고 금속 청크를 갖다가 녹여갖고 하면은 19.05가 딱 나와요. 제가 측정해 봤어요. 근데 이제 파우더로 하면은 이렇게 좀 낮아지게 되는 거지. 왜? 포로시티가 안에 있다 이거지. 응? 빈 공간이 구멍이 생긴다 이거야. 이것도 제가 이제 유몰리 합금 해결을 만들 때 안에 잘라 보니까 포로시티가 남더라고. 몰리브데늄이 녹는 온도가 높아가지고 이 온도를 충분하게 안 주면은 이 안에 포로시티가 많이 갇혀갖고 합금이 중간에 이렇게 텅텅 비어요. 그러면 밀도 측정한 게 이제 오류가 나죠. 그러면 이제 안에를 잘라봐야 돼. 이렇게 실린더 모양으로 보통 캐스팅이 되는데 잘라가지고 안에 구멍이 없는 거 확인하고 밀도를 재셔야 돼. 자, 그렇고
자, 그래서 이제 밀도는 어떻게 됩니까? 합동하니까 내려가죠. 이거 쭉 내려가. 재밌는 게 뭐야? 직선으로 안 내려가지, 직선으로. 직선으로 안 내려가고 곡선으로 가. 내가 봤을 때 그거는 X축이 웨이트 퍼센트라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밀도가 뭐 대략적으로 리니어하진 않지만 이렇게 예, 반비례하면서 내려간다. 지르코늄이 늘어나면 지르코늄 밀도는 얼마입니까? 예, 대충 뭐 이렇게 7 정도 되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마지막 그래프 설명해 봅시다. 뭐냐면은 어, 하드니스예요. 하드니스. 자, 빨간색 선으로 그릴 테니까 잘 보세요. 하드니스가 가장 재미있는 변화를 보여줍니다. 재료공학 이론을 몇 개는 보여주는 아주 좋은 그래프예요. 보시면은 거의 순수한 우라늄일 때 지르코늄 얼마 안 넣었을 때는 하드니스가 되게 낮아요. 되게 낮아요. 여기 하드니스 있지. 여기 보면은 55 뭐 이렇게 해서 70까지 이렇게 했어. 그래서 좀 낮다가 지르코늄을 좀 넣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델타 UgR2 프리시피테이트들이 동글동글한 것들이 많이 생기죠. 그럼 얘네가 이제 하드니스 테스트에 저항을 하거든. 이 프리시피테이트들이 프리시피테이션 하드닝에 효과가 있어서 그래서 이 지르코늄 성분이 늘어날 때 프리시피테이트들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니까 쫙 올라갑니다. 쫙 올라가 하드니스가. 그래갖고 요 한 70 근처에서 맥시멈을 도달하는데 이 맥시멈 도달하는 성분이 보면 뭐냐면은 한 20보다 조금 아래. 여기가 한 16, 17% 사이에 뭐가 있냐면은 알파 우라늄의 볼륨과 이 델타 UgR2의 볼륨이 같아지는 성분이 나와요. 16점 몇 퍼센트였던 것 같아. 네, 웨이트 퍼센트로. 이게 같아져. 이게 딱 같아질 때 하드니스가 맥스를 찍습니다. 알파 우라늄과 델타 UgR2를 갖다가 1대1로 갖다가 섞어 놓은 거야. 부피비로. 그러면 이제 하드니스가 맥스를 찍어.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르코늄을 더 넣었잖아. 지르코늄 더 넣어갖고 30% 40% 올라가.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 알파 우라늄이 막 줄지. 그리고 델타 UgR2가 뭐가 돼? 매트릭스가 되지. 자, 갑자기 합금이 매트릭스가 확 바뀌었어. 알파 우라늄에서 매트릭스가 델타 우라늄으로 바뀌었어. 그리고 알파 우라늄 프리시피테이션이 남아있는데 이것들이 계속 작아지겠지. 지르코늄 양이 늘어날 때마다. 그러면 하드니스가 쭉 떨어지는 거야. 일단 델타 우라늄 자체의 영향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델타 우라늄 자체는 UgR2가 이제 이종 아톰이잖아. U하고 Gr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종의 솔리드 솔루션 하드닝과 유사한 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알파 우라늄은 순수하게 알파 우라늄 원자만 섞여 있는 거고 델타 UgR2는 U하고 Gr이 섞여 있으니까 얘네가 아톰이 사이즈가 다르겠죠. 아톰이 사이즈가 다르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미케니컬 스트레스를 작용을 해서 기계 응력을 작용시켜 갖고 이 원자가 이동을 해야지 하드니스가 측정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체를 이렇게 압인을 해가지고 찍어가지고 찍는 그 측정하는 게 하드니스니까. 그래서 델타 UgR2가 여기 보면은 한 50%일 때 퓨어 델타가 되는데 이때 보면은 로컬 미니마가 형성이 됩니다. 로컬 미니마. 이 하드니스가 거의 퓨어 델타일 때 로컬 미니마가 형성이 돼. 근데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드니스가 퓨어 GR이나 퓨어 이 유레늄일 때 하고 보다는 올라갔어. 왜? 인터메탈릭이니까. 여러분들 세라믹이 딱딱해요? 메탈이 딱딱해요? 세라믹이 딱딱하죠? 인터메탈릭이 UGR인데 그러니까 반세라믹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하드니스가 순수한 U나 순수한 GR보다는 높은 거야. 그렇지만 어디서부터 내려왔어?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유니버셜 맥시마에서부터 이렇게 쭉 기어 내려왔죠? 왜? 얘기했지만 알파 우라늄 매트릭스가 델타 UgR2 매트릭스로 바뀌고 난 다음에 알파 우라늄 프리시피테이트들이 계속 작아졌기 때문에 프리시피테이션 하드닝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드니스가 줄어듭니다. 그래갖고 요 로컬 미니마에 오면은 더 이상 줄어들 알파 우라늄 프리시피테이션이 거의 없어. 아시겠죠? 거의 없고 거의 순수한 델타 우라늄이 된다 이거예요. 델타 UgR2가 된다 이거야. 자, 그런데 이 50을 지나갖고 오른쪽으로 가니까 어떻게 돼? 다시 증가하죠? 이거 왜 그렇겠어? 이거는 알파 지르코늄 프리시피테이트들이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파 지르코늄이 섞여서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여기는 내가 계산 안 해봤지만 뭐겠어? 델타 U하고 알파 GR, 알파 우라늄이 아닌 델타 U와 알파 GR이 아마도 부피비가 1대1이 되는 지점 근처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로컬 맥시마가 나오는 거예요. 하드니스가 올라가는데. 근데
알파 우라늄이 들어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약하죠? 무슨 얘기야? 여러분들이 그 우라늄하고 지르코늄을 톱으로 잘라보면 알아요. 톱으로. 다이아몬드 톱, 다이아몬드 쏘로 잘라보면 아는데 지르코늄 자르면 정말 쉬워요. 그냥 슥슥슥슥 이렇게 두부 자르듯 잘립니다. 우라늄을 잘라보시면 내가 이거 써드릴게요. I wanna kill myself. 우라늄 자르다 보면 자살 충동이 굉장히 강하게 옵니다. 뭐 농담이에요. 실제 그런 건 아닌데 와 정말 미칠 것 같아요. 밀도가 19인 우라늄을 밤낮으로 자르고 있다 보면 정말 현타가 옵니다. 현타가 와서 제가 이제 박사과정 때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은 지도 교수님하고 이제 미팅을 막 30분, 1시간씩 합니다. 지도 교수님이 뭐 힘든 거 없냐, 어려운 거 없냐 물어보시길래 아, 다른 거 다 괜찮고 재밌고 너무 좋은데 우라늄 자르는 거 너무 지루하고 힘들고 막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자비로운 교수님께서 그래? 너가 박사과정생인데 그럼 우라늄 자르는데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되지. 내가 학부생 인턴을 고용해서 시간당 15달러를 줄게. 여기 15달러면 대충 뭐 맥도날드 시급의 거의 한 배 반, 두 배 뭐 이렇거든요. 그때 당시에. 학부생 인턴을 15달러를 주고 고용을 할 테니까 너가 걔를 시켜. 그래서 우라늄 자르는데 몇 시간 들었는지를 기록을 하게 하고 걔가 우라늄을 잘라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냐 그러면은 제프리 클레멘스하고 뭐 다른 또 여학생 한 명하고 이렇게 그 우라늄을 이제 잘라줬어요. 저한테 할당된 인턴인 거지. 근데 이제 이 사람들한테 이거 일을 시켰더니 우라늄을 자르는 거에도 미학이 있거든요. 이 실험 결과라는 게 잘 나오려면은 우라늄을 잘 잘라야 돼. 이게 해본 사람만 알아요. 이게 어떻게 잘라야 되고 이게 이유가 다 있어. 근데 제가 그래서 이거를 인스트럭션을 줬거든. PPT로 갖다가 우라늄 모양을 그려갖고 우라늄 조각을 이런 크기에 이런 모양으로 잘라 주십시오 라고 작업 지시를 아주 그냥 한국의 그 군대 장교의 그 경력을 살려가지고 정확한 지시를 했는데 나중에 학생들이 막 나한테 욕하더라고. 그러니까 나를 욕하는 건 아닌데 와 이거를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하냐 너무 힘들다. 너가 시킨 대로 자르려고 해봤는데 이게 사람 할 짓이 아니다. 그냥 칼 가는 대로 잘랐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 제가 그 학부생들 다 이해했습니다. 네, 저도 해봤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얘기가 좀 딴 데로 샜는데 자 다시 하드니스. 자 그래서 왜 여기가 더 낫냐? 여기는 델타 UGR2와 알파 지르코늄이고 여기는 알파 U와 델타 UGR2다. 그래서 UGR2가 반반씩 들어있는 건 같은데 토핑이 다르다. 알파 우라늄하고 알파 지르코늄이 다르다. 그래서 알파 우라늄이 훨씬 더 단단하기 때문에 여기가 높고 알파 지르코늄이 훨씬 더 물렁하기 때문에 여기가 더 낫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이 로컬 맥시마를 지나서 여기로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알파 지르코늄이 계속 늘어나서 알파 지르코늄이 매트릭스가 되고 델타 UGR2가 프리시피테이시 돼서 이 프리시피테이시 계속 작아지겠죠. 그래서 결국은 순수한 지르코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이해가 되셨기를. 네. 그래서 이 물결치는 낙타등 그래프 한번 이해하시면은 솔리드 솔루션 하드닝, 프리시피테이션 하드닝, 인터메탈릭 얼로이의 특성 막 이런 것들이 한 번에 이렇게 탁 보이는 거예요, 눈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메탈러지를 해보셔가지고 금속도 자르고 뭐 퍼니스 켜가지고 녹여서 합금도 만들고 뭐 그거 꺼내갖고 이제 열 처리도 하고 그걸로 열 전도도도 재고 뭐 페이지 트랜스포메이션도 이제 온도 올려가면서 관찰도 해보고 뭐 열 전도도도 재보고 그다음에 뭐 XRD로 이제 크리스탈 스트럭처도 재보고 막 이런 걸 다 해보시면은 이게 과학이고 이게 공학이구나 이걸 이제 피부로 느끼실 수가 있는데 백날 첫날 백날 첫날 강의실에 앉아가지고 교수가 교과서랑 강의 노트 펴놓고서 막 뭐 수식 전개하고 있고 그러면 그거는 거의 뭐 수학이고 이론이라는 게 이론은 굉장히 중요한 건 맞아요. 근데 이걸 배우고 나면 필드에 가가지고 이걸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이 그런 게 너무 약한 거지. 그런 실험적인 백그라운드가 너무 약한 거지. 기반 시설이 인프라스트럭처가 특히 대학에서 교육할 수 있는 게 원자력 재료, 해결료 재료 교육할 수 있는 기반이 너무 약하다. 이제 그게 저의 어떤 2015년도에 처음 이제 유니스트에 왔을 때 저의 판단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가시밭길이 될 것을 알았지만서도 정말 힘들게 킨스 분들한테 이렇게 참 무릎 꿇고 사정해가지고 우라늄 그 3kg 가져다가
실험 좀 할 수 있게 만든다고, 거의 정말 4년 걸렸습니다. 4년. 2015년부터 했는데, 우라늄 가지고 실험 시작한 게 2018년 말이었으니까요. 거의 3년 반 이렇게 걸렸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제 실험실을 잘 만들어 놨으니까, 우라늄 재료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실제로 해보실 수가 있어요. 예, 해보실 수가 있고, 뭐 굳이 제 랩에 안 오셔도 되니까, 학부생 인턴으로만 오셔도, 이렇게 과제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재료비 확보해가지고 이렇게 본인이 좀 희망하는 실험도 좀 섞어가지고 이렇게 해보실 수 있고 한데, 근데 권장을 하는 게 그 원자력 공부를 했다 그러면 그래도 이제 우라늄 한번 만져는 보고 뭐 그러고 필드에 나가는 게 좋지 않나 싶은데, 여러분들이 놀라실지 모르겠지만 원자력 공학 박사학위를 가진 분들의 거의 한 9할 이상은 우라늄을 보신 적도 없을 거예요. 예. 여러분들 그 원자력 발전소 명칭이 잘못됐다는 거 알고 있죠? 여러분들 그 석탄 화력 발전이죠, 그죠? 석탄 화력. 그다음에 가스 발전소잖아. 그러면은 이게 원자력 발전소가 아니고 뭡니까? 우라늄 발전소거든. 프랑스는 플루토늄 발전소도 있겠네. 예. 우라늄 발전소라고 해야 되는데. 예, 우라늄 발전소. 그러면은 제가 여기 저희 실험실 이름 있죠? 예, 우라늄 랩. 그러면 제가 좀 각광을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바뀔 일은 없겠죠. 예, 우라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너무 안 좋아서. 우라늄 별거 아닙니다. 그냥 금속이에요. 무겁고 단단하고 그렇습니다. 예, 자를 때 좀 열받아요. 예, 그게 나요. 자, 4번 이그젬플, 얼로이 컴포지션, 프로퍼티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게 마지막인가요? 예시 왜 이렇게 많아? 마지막이네. 예, 마지막 예시. 아이고, 힘들어라. 플루토늄 메탈러지 한번 보고 갑시다. 플루토늄은 저는 구경만 해봤어요. 나는 외국인이라고 만지게 해주지는 않고 봉다리에 플루토늄 파우더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그거를 제 눈앞에 대고 흔들어는 주더라고. 그래서 저 봉지가 약해 보이는데 혹시 저게 가루가 새는 거면 내가 지금 플루토늄을 먹고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했는데, 자, 그래서 플루토늄을 메탈러지를 하려고 그러면 이 메탈러지라는 건 기본적으로 뭐 하다못해 한 10g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지구상에 10g보다 많은 플루토늄이 나온 게 언제일까요? 역사책에 여기저기 이렇게 자료 흩어져 있는 거 보면은 추정컨대 대략 1942년경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플루토늄이라는 거는 그람, 미리그람, 마이크로그람 이렇게 존재했던 거고, 나중에 이제 맨하탄 프로젝트가 성공을 하면서 굉장히 그 수십 그람 이상, 수백 그람, 나중에 이제 킬로그람 단위의 플루토늄이 나온 거고, 오늘날 지구에는 몇천 톤의 플루토늄이 있습니다. 자, 쉽게 8kg의 플루토늄이 있으면 원자폭탄 하나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일종의 정설이에요. 이제 학계의 정설인데, 자, 나누기 해봅시다. 뭐 대충 한 3,000톤 있다고 한번 쳐볼게요. 자, 그러면 이게 곱하기 1000이죠. 킬로그램이니까. 나누면 얼마입니까? 자, 125. 대충 곱해볼까요? 그럼 얼마입니까? 한 3, 7, 5, 빵빵빵. 예. 그러면 이게 몇 개입니까? 예, 37만 5천 개? 37만. 지금 실제로 핵탄두가 얼마 있죠? 지금 지구의 핵탄두가 이제 미국하고 소련이 열심히, 러시아. 미국하고 러시아가 열심히 줄여갖고 각 나라가 그냥 한 5천 개씩 갖고 있다 칠게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뭐 다 그냥 떨거지들이니까 됐고. 그럼 한 만 개. 자, 핵폭탄은 만 개인데 지구상에 존재하는 플루토늄을 원자탄으로 바꾸면 37만 5천 개. 이런 걸 영어로 그루썸 하다고 그럽니다. 그루썸. 끔찍한 그런 숫자네요. 알지 맙시다. 자, 플루토늄 메탈러지. 자, 플루토늄을 갖다가, 죄송한데, 이 플루토늄으로 하는 게 우리가 두 개밖에 없죠. 원자폭탄 만드는 거하고, 목수퓨얼 만드는 것 같습니다. 믹스드 옥사이드 퓨얼. 나중에 해결 녀석 듣는 분들은 배울 거예요. 목수퓨얼 뭔지. 자, 그래서 원자폭탄 만들 때 이 플루토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뭐가 문제였냐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Y축이 랭스 체인지긴 한데 이거를 그냥 덴시티 체인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랭스가 길어지면 덴시티가 내려가는 거니까 이걸 덴시티라고 하면 안 되고 비체적이라고 해야겠네. 스페시픽 볼륨인가?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요 보면은 플루토늄이 이 640도에서 녹는데 640도에서 녹기 전에 상변이를 몇 번 합니까? 알파에서 베타로 한 번, 베타에서 감마로 두 번, 그다음에 세 번, 네 번, 다섯 번 상변이를 하고서 녹습니다. 이게 640도에서 이 640도에서 녹는 금속 되게 녹는 점 낮은 거거든요. 근데 이 640도를 못 버티고 금속상이 6개가 있어. 이 6개가 있는데 지금 뭐 7개째가 있다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그것까지 모르셔도 되니까 넘어가고. 자, 죄송합니다. 이런 망할 금속이 플루토늄이에요. 자, 이 문제가 뭐냐? 원자폭탄을 만들어 갖고 플루토늄 탄이 터지면은 이게 온도가 올라갑니다. 핵분열이 되는 순간 온도가 올라가거든.
근데 이게 핵분열이 안 일어나도 플루토늄은 뜨거워. 왜냐면 이 플루토늄은 알파 에미터거든. 플루토늄 239를 만들면 플루토늄 239만 나오지가 않아요. 이게 플루토늄 240도 있고 241도 있고 242도 있고 이렇게 많을 거 아니야. 그리고 플루토늄 238도 있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아이소토픽 세퍼레이션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라늄 농축하듯이 플루토늄 239 농축을 못해. 여러분들 플루토늄이 케미칼 톡식시티가 엄청 강하거든요. 이거를 갖다가 만약에 막 예를 들어서 뭐 PuF6를 만들어가지고 100도까지 올린 다음에 기체를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막 여러분들이 가시어스 디퓨전이나 센트리퓨즈로 갖다가 막 돌려가지고 이렇게 막 플루토늄 239를 농축하겠다 그러면은 일단 뭐가 망하냐면 세퍼레이션 팩터가 망해. 이게 지금 239나 되잖아. 그러니까 일단 전기가 엄청 드는데 아무튼 이게 독성도 강하고 이게 아이소토픽 세퍼레이션 할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플루토늄 안에는 플루토늄 239가 대충 한 93% 이상 있으면 이제 웨폰 그레이드라고 하는데 나머지 7%는 뭐다? 다른 거다. 다른 플루토늄이다. 케미컬 세퍼레이션 통해 가지고 플루토늄만 뜯어낸 거기 때문에 동위 원소들이 포함이 되게 된다는 거지. 그럼 얘들이 뭐가 문제냐면 스트롱 알파 에미터. 플루토늄 238 같은 경우에는 RTG라고 이 스페이스 익스플로레이션 할 때 그 우주에 그 연료 전지로 넣어요. 연료 전지로. 되게 좋은 연료 전지야. 플루토늄 연료 전지. 그러니까 열을 많이 낸다는 거지. 그 열 가지고서 전지로 쓸 정도니까. 자, 그래서 플루토늄은 그냥 자체 발광 블링블링이에요. 보통 그래. 따끈따끈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640도까지 안 가. 플루토늄이 녹진 않아. 근데 온도가 여기서 서성서성해. 그럼 어떻게 돼? 길이가 늘어나지. 밀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야. 밀도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뉴트론 리키지가 늘어나지. 뉴트론 리키지가 늘어나면은 이 K값, 크리티칼리티가 떨어져. 크리티칼리티가 1보다 작아지게 돼. 그러니까 이게 유폭이 돼, 쉽게 말해서. 플루토늄 탄이 맥시멈 파워로 한 번에 꽝 터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일부만 이 핵분열이 일어나서 온도가 막 올라간 다음에 얘네가 녹아서 곤죽이 돼서 질질 흘러. 액체로. 자, 그럼 폭탄 망했죠. 책임자 문책당할 거 아니야, 그죠? 네, 북한이면 바로 아우지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플루토늄이 온도 변화에 대해서 부피 변화를 안 해야 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해결책을 가져왔냐면은 온갖 것을 섞어보다가 4.5 아토믹 퍼센트의 갈륨을 섞었어요. 다른 것도 있어. 뭐 알루미늄도 있고 한데 그래서 4.5 웨이트 퍼센트의 갈륨을 섞었더니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델타 페이즈 플루토늄 상이 0도에서 640도까지 안정화가 된 거야. 여기 보면 뭐 저기 500 몇 도에서 엡실론 페이지가 생기긴 하는데 델타하고 엡실론은 그렇게까지 밀도 차이가 나진 않고 하니까 그래서 거의 밀도 변화가 없게 된 거야. 열팽창 때문에 밀도가 약간 떨어지고 뭐 그런 건 있는데 이 정도면 할만하다는 거지. 거의 상수다 이거야. 자, 그래서 4.5 아토믹 퍼센트의 갈륨을 집어넣어서 델타상 플루토늄을 갖다가 전체 온도 범위에서 안정화를 시켰습니다. 안정화를 시켜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핵폭탄을 만들기가 아주 수월해졌죠. 온도 변화와 상관없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핵폭탄으로 만들었던 플루토늄을 씁니까? 안 씁니까? 한 번 썼죠, 한 번. 일본에. 나가사키 한 번 썼잖아. 그래서 안 써. 안 쓰고 이게 사람마다 이제 좀 악유가 있는데 대충 한 30년에서 45년 사이가 지나면은 얘를 해체를 해야 돼. 왜냐면 해체를 안 해도 어차피 제대로 작동을 안 해. 플루토늄 탄은. 그래서 이걸 해체를 하게 되면 이 플루토늄을 회수를 하거든. 플루토늄을 회수를 해가지고 요거를 다시 해결료로 씁니다. 프랑스나 뭐 미국에서 이제 그렇게 했을 거야. 그래서 해결료 쓰려고 하면 문제가 뭐예요? 갈륨 있죠, 갈륨. 갈륨 불순물이잖아. 그래서 이 원자 폭탄에 사용됐던 플루토늄을 회수해서 원자로에 집어넣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공정이 이 갈륨을 제거하는 델타상을 전체 온도 범위에서 안정화하기 위해서 집어넣었던 의도된 불순물인 의도된 합금 재료인 갈륨을 분리하는 거. 이것이 목수표열 같은 걸 만들 때 처음 하는 공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옆에 이제 표를 보시면 제가 이제 알루미늄 이런 거 설명 안 할게요. 자, 표를 보시면은 심플 모노클리닉 스트럭처를 가지는 알파 플루토늄의 밀도가 상온에서 19.86이고요. 자, 이제 온도를 올려가면서 베타, 감마, 델타, 델타 프라임, 엡실론, 그다음에 리퀴드 페이지가 되면은 덴시티가 이렇게 쭈루루룩 떨어지죠? 네, 쭈루룩 떨어집니다. 그래서 뭐로 바뀝니까? 한번 볼까요? 바디 센터드 모노클리닉, 페이스 센터드 오소롬빅, 페이스 센터드 큐빅, 바디 센터드 테트라고널, 바디 센터드 큐빅 이렇게 크리스탈 스트럭처가 바뀌게 됩니다. 플루토늄으로 원자탄 만들 때 메탈러지가 얼마나 중요했었는가. 자, 10g 확보한 게 언제쯤이다? 대충 한 1942년이다. 맨하탄 프로젝트는 1939년, 40년 사이에 이제 많이 됐죠.
그러니까 이거를 플루토늄을 생산해서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메탈러지를 해봐야 갈륨 합금을 만드는 게 필요가 있구나를 그때 가서 알죠. 그죠? 얼마나 필사적으로 했겠어. 1945년에 원자탄이 꽝 하고 터졌는데 플루토늄 탄도. 그러면 2, 3년 동안 정말 맨하탄 프로젝트에 이 인볼브된 인재들은 정말 뭐 꽁지에 불이 나도록 뛰어다니면서 이 모든 이슈들을 해결을 하고 있었겠죠. 예, 세계국급 천재분들이셔가지고 가능했던 프로젝트가 아닌가. 정말 미국의 천조국의 위험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쪽은 이제 앞에서 많이 얘기했던 거라 가지고 좀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수업 서머 다이나믹스 앤 메탈러지 오브 뉴클리어 머티리얼스 이건 무엇에 쓰느냐? 첫째가 디자인 캐퍼빌리티. 어, 뉴클리어 에너지 어플리케이션에서 다양한 재료로 이제 다양한 컴포넌트를 만들어야 되죠. 근데 뭐 재료 성분도 골라야 될 거고 걔네를 가공 방법을 어떻게 할 건지도 그래서 어떤 이 미세 구조를 달성을 할 건지 어떤 재료 물성을 우리가 얻어낼 건지 그로 인해서 어떤 그 퍼포먼스나 이 세이프티나 이코노믹스를 우리가 기대하는지 다 맥시마이즈 하고 싶죠. 최저 비용으로 최고의 효율, 최고의 안전성을 우리가 원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밀한 고찰을 하려면은 이론도 완비가 돼 있어야 되고 실험적인 경험도 완비가 돼 있어야 되고 여러 이 다량의 우수 인재들이 좀 그룹이 형성이 돼 있어야 된다. 원자력 인재가 많이 필요하다. 예. 언젠가 세상이 우리를 알아줄 날이 오겠죠. 예, 언젠가. 예. 근데 누가 뭐 꼭 알아줘야 뭘 하는 건 아니죠. 이순신 장군님 돌아가실 때 본인이 그 누대에 600년 가까운 50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도록 그렇게 국민적인 영웅으로 그 떠받듦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근데 잘은 모르겠어. 그래서 뭐 잘은 모르겠지만 일종의 예를 들자면 그런 것처럼 뭐 후대에 누가 알아주기 때문에 뭔가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노력을 해야죠. 예, 이게 내 분야니까. 예. 자, 그래서 그 디자인 캐퍼빌리티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프레딕터빌리티입니다. 예측이란 건 틀리지. 예측이 다 맞을 것 같으면 다 가서 주식을 하고 코인을 하시겠죠. 그죠? 예, 부동산을 하고. 예측이란 건 틀려. 틀리는데, 그러면 예측을 안 할 건가? 계획이란 건 항상 어긋나죠. 계획 안 세우나? 인생을 열심히 산다고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죠. 그럼 열심히 안 살 건가? 그런 겁니다. 자, 뉴클리어 엔지니어는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예, 예측력을 확보해야 됩니다. 언제를 위해서? 노멀 오퍼레이션과 트랜지언트 오퍼레이션. 뉴클리어 리액터가 정상 상태든 정상 상태가 아니든 우리는 예측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일본에 있었던 이 대다수의 이 원자력 재료 공학자들, 이 사람들은 그 후쿠시마 원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지르칼로이 클래딩이 이제 지르코늄 베이스드 알로이 클래딩이 어, 냉각수하고 반응해서 급속 산화해서 수소를 발생시킨다는 사실을 제가 생각할 때는 틀림없이 알고 있었어요. 제가 일본 분들하고 교류할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굉장히 훌륭하고 뛰어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틀림없이 다 알고 계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나 아픈 질문이기 때문에 차마 물어보지는 못했는데 근데 왜 그렇게 수소 폭발이 일어나도록 그 방치를 했을까요? 너무 그 난리통에 경황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건지 참 뭐 좀 분한 느낌입니다. 그때 그 수소 폭발만 좀 잘 막았더라면 오히려 이 원전의 안전성을 세상에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그런 거였는데 최종적인 결과는 정말 너무 안타깝게 턴아웃 했기 때문에 2011년 3월 12일 제가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때 당시 제가 대학원생이었고요. 2010년도 10월 달에 제가 이제 그 논문 자격 시험, 퀄리파잉 examination 통과하고서 그 학기 좀 행복했어요. 유학 와가지고 1년 만에 퀄 붙고 3학기 차를 보내면서 정말 맹렬하게 실험을 하고 있었던 시기였고 정말 열심히 일하는 만큼 졸업에 가까워진다는 생각이 굉장히 행복했던 시기였고 그러고 이제 해가 바뀌어갖고 이제 서울대에서 그 황일승 교수님이라고 이제 은사님이 한번 텍사스 A&M에 다녀가셨어요. 세미나 때문에. 그래서 그때 좀 모시고 저녁도 먹고 하면서 참 오랜만에 망중한을 풀고 기분이 되게 좋았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은 그 황 교수님께서 이제 그 저랑 거기서 만나고 세미나 끝나고 이제 귀국을 하셨어요. 그 직후에. 근데 귀국할 때 일본에서 이거를 비행기를 갈아타셨는데 그때 이 후쿠시마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일본 현지에서 제가 그 방송 인터뷰 하시는 거를 방송으로 봤어요. 그래서 제 인생에서 참 잊을 수 없는 추억 중에 하나인데, 충격적이었죠. 예, 그렇게 좋은 한 주를 보내고 나서 이제 선생님 돌아가시고 제가 이제 앞으로 더 열심히 하지 하는데, 이제 이 스프링 브레이크라고 미국 대학교들은 저 3월 11일 저 때 한 주를 놀거든요. 그래서 미국 학생들은 뭐 플로리다 같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놀고 하는데, 저는 이제 돈 없는 고학생이니까 이제 제 방에서 이제 있었어요. 방에서 이제 책 보고 있었는데, 뉴스에 이게 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옆에 제 아내를 앉혀놓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거 느낌이 안 좋은데 하나 정도는 좀 수소 폭발이 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하나면 봐준다. 예, 그런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예. 그렇게 될 줄은. 예. 자, 그래서 그때 이제 원자로 코어가 오버히팅이 됐고, 그때 이제 하일리 프레셔라이즈드 하이 템퍼러처 워터가 그 안에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쓰나미가 이머전시 디젤 제너레이터를 다 휩쓸고 가버리고 남아있는 것도 뭐 고장나고 해서 하나인가 돌아가고 그랬는데, 그 상태가 되니까 이제 냉각수가 노심 안에 남아있기는 한데, 이게 이제 순환이 안 되니까 펌프가 나가서 전기가 SBO가 났었잖아요. SBO가 났는데, 그러면 EDG가 끼기는 해가지고 이걸 돌려야 되는데, 전기가 나갔는데 비상발전기가 돌아야 되는데 안 도니까 냉각수가 안 돌아가지고 물이 멈춰 있죠. 물이 멈춰 있으니까 해결료가 여기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잔열이 나오잖아요. 디케이 힛.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물이 이제 끓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더 과열돼가지고 이제 녹은 거고. 그런 사고, 불행한 사고가 있었죠. 그때 왜 그랬을까요? 그때 왜 그랬나요? 네, 그때 왜 그랬나요? 후회해도 지나간 역사는 돌아오지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최선을 다하는 것 뿐이겠죠. 자, 질문을 하나 적어놨습니다. Why would they let it happen? What happened?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재료 연력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이해하는 거죠. 서멀 시스템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고온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서멀 시스템의 이 작동을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왜? 이해를 하면 더 좋은 시스템을 만들 수 있거든. 그래서 뉴클리어 파워 리액터의 코어도 그 서멀 시스템 중에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료 연력학을 배우고자 한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 텐데, 그래서 이제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디자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죠. 네, 그래서 현존하는 시스템의 퍼포먼스를 좀 개선하는 그런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도 재료 연력학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것들을 쭉 다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앞에 텐테티브 스케줄 설명할 때 다 얘기했던 거라 넘어가겠습니다. 서머다이나믹스의 리미테이션도 굉장히 많이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죠. 세뇌 교육 중입니다, 여러분들. 자, 시스템 언더 이레디에이션일 때 all radioactive material, including actinide or nuclear fuel. 안 맞죠? 안 맞지만 배워야 된다. 왜 그런지 한참 설명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밑에 거부터 좀 조심스러운데, 라디에이션은 일종의 그 새로운 시스템 프리 에너지 소스이기 때문에, 단지 그 깁스 프리 에너지가 미니마이즈 되는 그 방향으로 시스템이 나아가지를 않아요. 방사선이 시스템에 공급하는 풍부한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공급되는 에너지가 공간에 디펜던트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해결료의 모든 지점에서 혹은 원자력 재료의 모든 지점에서 방사선이 공급하는 에너지가 균질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거시 재료 관점에서 우리가 이걸 설명할 수가 없는 거야. 프리 에너지라는 거로 설명할 수가 없지. 일단 시스템이 아무리 뭐 멀티페이지 머티리얼이라고 그래도 전체적인 이 구조 측면에서는 호모지니어스 해야 얘기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좀 용어를 혼동하시면 안 되는데, 인호모지니어스 하지. 멀티페이지 재료니까 인호모지니어스 한데, 근데 어쨌든 그 걔네 그 섞여 있는 것까지 해서 이게 어떤 같은 재료여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방사선이라는 게 여기에 들어와 버리게 돼서 어떤 데는 많이 때리고 어떤 데는 덜 때려. 어떤 데는 피션 프래그먼트가 때리고 어떤 데는 중성자가 때리고 어떤 데는 감마선이 때려. 이래버리면 이거는 시스템이 평형에서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라디에이션이 공급하는 에너지 개념을 프리 에너지 개념에다가 집어넣는다고 설명하더라도, 제가 봤을 땐 이거는 프리 에너지 그레디언트 이런 게 나와야 될 판이라, 재료 연력학의 가장 근간이 되는 그런 이 어떤 액시움들 그런 것 자체가 다 그냥 박살이 나는 상황이에요. 박살이 나는 상황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원자력 재료라는 거는 파 이퀄리브리움에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니어 이퀄리브리움에서 이 재료 연력학의 가정이 좀 비교적 잘 준수되는 지역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런 레짐에서 원자로라는 그 레짐은 그 공간은 본질적으로 파 이퀄리브리움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재료 연력학의 이런 한계가 왜 나왔는지 제가 얘기했죠. No consideration on radiation energy is included into the concept of free energy. free energy 컨셉에 라디에이션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어요. 사실 저도 이걸 고민해봤지만 어떻게 포함시켜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천재가 아니라서. 자, 그래서 Thermodynamics of Material had been first established back 이거 다 했죠. 1873년 조사야 윌라드 깁스 아저씨가 온도 이퀄리브리움 오브 헤테로지니스 서브스턴스 이거 뭐 논문 편찬해가지고 이제 이걸 창안하셨는데 이거는 대충 한 23년 전이다. 피치블렌드에서 라디오 액티비티라는 걸 갖다가 발견하기 헨리 베크렐이 유라니라이트에서 아, 그렇습니다. 렌트겐이 X선 발견하고 아마 그 직후에 헨리 베크렐이 저거를 발견했던 것 같아요. 엄밀히 말하면 렌트겐이 발견한 건 그냥 X선이죠. 방사선을 발견했지. 헨리 베크렐이 이제 라디오 액티비티 뭐 이런 건데. 뭐 그런 건 나중에 방사선 수업에서 배우시고. 자, 그래서 피지컬 메탈러지 대장장이가 하는 일인데 우리가 전자현미경 만들면서 메터리얼 사이언스가 됐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피지컬 메탈러지는 사실 메터리얼스 엔지니어링이었던 거야. 근데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피가 더해지면서 머티리얼 사이언스 앤 엔지니어링이 된 거지. 그리고 윌라드 깁스가 서머다이나믹스를 가져와서 서머다이나믹스 오브 머티리얼을 만들어내버리고 나니까 이런 어떤 혁명적인 예측력의 어떤 재고가 이루어졌는데 근데 이제 이 서머다이나믹스 오브 머티리얼에 이제 라디에이션 인터랙션 위드 매터가 딱 들어가니까 한 줄로 요약하겠습니다. 이 한 줄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라디에이션은 디커플을 합니다. 재료 내에 있는 베이컨시 컨센트레이션과 크리스탈 레티스의 온도에 의한 그 팽창, 서멀 익스펜전을 따로따로 떨어뜨려요. 기존에 우리가 이제 압력은 그냥 이래다 놓고 얘기하겠습니다. 온도, 재료의 온도를 바꾸면 크리스탈 레티스가 팽창하는 거, 상변이도 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베이컨시 컨센트레이션의 이 컨센트레이션이 올라가는 거, 이게 같이 가요. 같이 올라가. 근데 여기다 라디에이션을 때리면은 온도를 상온에다 고정을 해도 베이컨시 컨센트레이션이 엄청나게 늘어나. 근데 온도 자체는 별로 안 올라갔기 때문에 서멀 익스펜전은 안 일어나. 그럼 이 베이컨시 컨센트레이션이 증가하는 것에 의해 가지고 재료의 평형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해당 온도에서 어떤 이 라디에이션 데미지가 들어가는 상황이 됐을 때, 뭐 dPa per second이라고 할까요? dPa second이 들어간다 그랬을 때 원래대로라면 뭐 알파 더하기 델타 상이 이게 상 평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그냥 감마상이 평형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 왜?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베이컨시 컨센트레이션 때문에. 자, 그래서 한 줄로 요약하면 이 머티리얼 사이언스 앤 엔지니어링을 저는 뭐라 부르냐면 컨벤셔널 머티리얼 사이언스 엔지니어링이라고 부릅니다. 이 컨벤셔널 머티리얼 사이언스 엔지니어링의 어떤 문제점, 단점이 뭐냐? 이런 미시적 파라미터, 이런 미시적인 재료 안에 미시적인 파라미터가 디커플링 될 때에 대응할 수가 없어요. 컨벤셔널 머티리얼 사이언스 앤 엔지니어링은 온도, 압력 뭐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거시적인 학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미시적으로 들어가서 베이컨시 컨센트레이션이 이상하게 많이 늘어났는데요. 종류가 늘어났는데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서머다이나믹스 오브 머티리얼은 그런 것에 대비가 되어 있는 학문이 아닙니다. 자, 결론. 누군가가 라디에이션 머티리얼 사이언스와 서머다이나믹스 오브 머티리얼스를 합쳐서 언더 라디에이션 서머다이나믹스 오브 머티리얼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저는 못하겠다. 여러분 중 누군가가 그런 천재가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자, 다 설명했던 얘기죠. 가장 작은 것은 철학이라고 했습니다. 올라오면 피직스였죠. 더 올라오면 메탈러지고 피지컬 메탈러지죠. 같은 단어고. 발전해서 머티리얼 사이언스하고 엔지니어링이 됐고요. 맨하탄 프로젝트 그리고 맨하탄 프로젝트 이후에 아톰스 포 피스 구호에 따라서 이제 PWR이라는 게 세상에 옵니다. 원자로가 세상에 오죠. 그리고 라디에이션 머티리얼 사이언스 앤 엔지니어링이 탄생을 합니다. 디펙트 컨센트레이션이 말도 안 되게 올라가 있다. 방사선이 그것의 원인이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알고 있고요. 특히 베이컨식 컨센트레이션이 많이 올라갑니다. 인터스티셜들은 많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방사선을 쓰기 때문에 온도가 높은 시스템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방사선뿐만 아니라 이제 고온도 같이 딜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상대적으로 컨벤셔널 서머다이나믹스 오브 머티리얼로도 뭐 그렇게 큰 문제 없이 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예시로 리서치 리액터 퓨얼 보면은 이제 뭐 유몰리, AL 이런 해결료들 보면은 이런 디커플링 현상과 나노 캔칭 이펙트, 컨티뉴어스 나노 캔칭 이펙트 이런 것의 어떤 극명한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뭐 버블 레티스 같은 것도 발견되고 하는데 그런 것들 나중에 기회가 되면 RMS 수업 때 여러분들한테 좀 자세하게 말할 기회가 있었으면 하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순간 포도 모먼. 그렇지만 우리는 뭐다? 올드 서모다이나믹스를 이해해보자. 그것이 이번 학기의 목표가 되겠습니다.